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해하지만 아무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주제들을 선정해서 얕게 한번 파보겠습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줄여서 지대너비앗 57회 보건 전염병 특집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냈죠?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네. 아, 알겠습니다. 저도요. 오케이. 강 선생은? 예. 잘 지냈습니다. 강 선생. 무서워요. 강 선생이 지금 하지 말라고. 야, 너 강남에 살지 않나? 지금 그래. 혈뇨도 나온다는 소문이 있던데. 아니. 기침해서 그래요. 자가 격리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저희가 이거 녹음한 다음에 네. 듣는 분들이 막 1년 있다가도 듣고 몇 개월 있다 들으시면 모를 수도 있겠다. 그죠? 그렇군요. 지금 아니, 어쨌든 좀 시작을 해보면 그 원래 저희가 자기소개 안 했는데. 아, 자기소개 안 했어요? 네. 자기소개부터 한다면 정신 차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최 사장이고 신자유주의 그리고 미스테리에 관심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깡생입니다. 무서워 목소리. 살고 싶습니다. 아웃사이더입니다. 강남 거주자. 뭐라고? 아웃사이더 독실이. 아웃사이더 요즘 좋아. 그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 캐릭터랑 그 웃기신 것 같아요. 상상하시고 다. 그러니까 초당 데이터 전송량 1위. 근데 진짜 아웃사이더가 어떻게 생긴 분이지?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그래요? 아, 몰라요? 민망하네. 모르는데 나. 과학계, 잘생겼어. 과학계의 아웃사이더. 어디 독실이. 잘생기고 말랐어. 어디. 아니, 안 쪼고 되네. 좀 살 좀 있으시던데. 정말? 그 다음에. 아, 안녕하세요. 김도인입니다. 동양 철학이랑 명삼에 관심 있었습니다. 명삼이요? 명상. 영삼. 네. 발음 때문에 여러 가지. 생겼다고. 아, 진짜? 발음 때문에 지적을 많이 받고 계시죠. 네. 그래서 오늘 원래 저희가 지난주에 천재 특집 했었어요. 그죠? 나는 천재자. 나는 정신 차려. 천재이자. 다들 지금 자, 우린 천재이자. 나는 천재다. 천재입니다. 렛츠 비지니어. 알았어. 그만. 컨스물었어. 나는 천재다. 우리가 진행했는데 파일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좀 미뤄졌어요. 네. 그래서 원래 이번 주에 하기로 했었는데. 아, 네. 힘들었는데. 그러죠. 독실이가 잘 준비했는데, 그죠? 네. 재밌었는데. 똑같은 걸 다시 하면 재미가 없어질 것 같아요. 바꿀 거예요? 고민 중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했었던 게 존 내시? 아니었잖아. 나는 천재다. 그래서 자기 천재라고 막 얘기했잖아요. 아, 존 내시. 존 내시의 존 MT 내시. 가서 막 수학 게임 하시고 이런 얘기하고. 아, 그랬나? 존 내시가 있었죠, 이제 그냥. 별세하셨죠. 아, 그죠. 네. 기념으로 그걸 기념이라는 게 좀 이상하다. 추모의 의미에서 추도의 추모의 의미에서 의미에서. 저희가 한번 그 삶을 조망하면서 원래는 리만 가설 이야기는 예전에 한번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거 말고 이번엔 게임 이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넓게 한번 파봤는데 파일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날라갔어요. 네, 아쉽게도. 다음번에 그러면 존내시 말고 다른 걸로 준비할 건가요? 생각하고 있나? 네, 지금 생각 중이에요. 그분을 할지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리고 음. 게임 이론에 대한 좀 일방적인 강의가 되면 좀 재미가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서 재밌었는데. 존내 쉽게 한번 준비를 해볼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지난주에 못했으니까 오늘 나는 천재다 진행해야 되는데 네. 갑자기 특집으로 저희가 좀 바꿨습니다. 네, 강 선생님 역시 정말 기획의 왕. 진짜 장난 아니야. 나는 천재다 못하게 된 기념해서 이거 하자. 살고 싶다고. 기획의 천재. 기획의 천재. 깡 선생. 그래가지고 저희가 사실은 저희 방송이 그 시의성과 전혀 무관한 방송 아닙니까? 그렇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던 말던. 그죠? 그 시대적 흐름을 타지 않는 걸 계속 하고 있는데 거의 처음 아닌가? 근데 오늘도 저희가 좀 예전에 하긴 했었는데. 가볍게 카톡 회의를 할 때 이거에 회의.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말고 관련된 우리 일반론만 이야기하자라고 사실 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방송 특징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독실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나중에 들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요즘에 지금 메르스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메르스가 확산되는 메르스요? 메르스. 네. 메스복구. 예. 그만해. 진행 좀 하자. 메르스가 확산되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될지는 저희가 이게 저희 초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진행될지는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그 메르스 특집 해가지고 뭔가 메르스에 대해서 파고 막 그러면 사실 우리가 두 가지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실제로 이제 메르스가 확산되는 거에 대한 우리가 걱정이 있는 거죠. 근데 두 번째 또 뭐가 있냐면은 너무 과장돼 있을까봐, 너무 공포가 확산될까봐, 그 사실 두 가지를 다 고려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오늘은 그래서 메르스와 관련돼서 메르스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못할 것 같고, 일반적인 네. 갑자기 전염병에 대한 얘기를 갑자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그랬어요? 사실은 그냥 살고 싶다. 죽고 싶지 않다. 그 지금 메르스 확산되고 있는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죠, 강사님? 오, 옆자리야. 이 비산되는 나 죽어라. 침 큰일 났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깡 선생이 어떤 생존 욕구와 연결시켜가지고 역사적으로 한번 파보셨대요. 전염병의 역사인가? 전염병의 역사를 기대돼. 그래서 그걸 좀 진행해 주실 거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전염병이 어떻게 확산됐는지를 좀 보면 지금 메르스가 확산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아. 근데 이거 대단하지 않아요? 이 위기 상황에 역사적으로 전염병의 확산 경로를 이론적으로 추적해본다.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존경스럽습니다. 네. 보통은 피하려고 하는데. 곧 돌아가시겠지만. 하지마. 그 다음에 2부에서는 독실이가 준비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바이러스랑 세균에 대해서 박테리아, 바이러스. 생물학적으로 좀 파주시킨다고. 네, 뭐 그 부분은 또 알아두면 재밌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예전에 신종플루 유행했었을 때. 신종플루. 너무 옛날 얘기다. 예, 예전에 그거 했었을 때 뭐 손 소독을 하는데 손 소독제가 바이러스는 죽일 수 없으니 효과가 없다는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맞아. 나 그거 너무 궁금해. 정말? 그런 몰랐어.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사실 넓고 얕은 지식, 넓은 지식에 굉장히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정도는 누구나 알아야 된다 싶은 주제에 대해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괴담들을 일거에 그냥 싹 쓸어버릴 수 있는 생물학 특강. 그런 건가요? 그거는 같이 안 돼. 모르겠다. 그래서 오늘 보건 특집. 용어 적절하지 않습니까? 국가의 보건도 생각하는 지대너비앗. 보건 특집을 해가지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계속 메르스 관련해서 속보 보고 막 이거 방송 원고 쓰고 하다가 늦게 자갖고 제가 기침을 한 거 아니고요. 목이 잠겨가지고요. 정말요? 예. 청취자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장이 덜컥했어요. 고열이 시작될 수도. 혈류 나오고. 저희 중에 대본을 쓰는 분은 깡 선생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대단하다. 그래, 각자 원고를 준비하긴 하지 뭐, 그지? 그래? 그렇지. 맞아. 맞다. 난 긁어놓잖아. 그렇지. 그래, 확실히 기획의 천재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곧 돌아가시겠지만. 얼마 안 남았지만. 추모로. 저를 추모하는 방송인가요? 네. 슬프다. 네, 어디 아파보신 적들이 있으세요? 어렸을 때도. 어느 순간 무서웠어. 너 한번 맞고 싶냐? 아파보고 싶냐? 죽창에 한번 찔려볼래? 김도희님은 어디가 아팠어요? 어렸을 때, 지금 믿지 않으시겠지만, 어렸을 때 작고, 그러니까 되게 왜소해가지고 병원에 있어요. 왜소했다고? 왜소했다고? 그러니까 병원에 계속 있었어요. 어렸을 때. 네, 한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병원에 계속 입원해 있어가지고 보통 맨날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의사 선생님한테 토하고 막 이랬던. 의사 선생님한테 토했어요. 굳이 선생님한테 토를 할 중학생 때까지 한 마르고 되게 왜소했었어요. 작고. 언제 갑자기 키가 계속 몸이 약했어요? 네네. 중학교 3학년 때 한 15cm 키가 갑자기 커서. 남자들이 그때 이제 우람해졌고. 그래서 지금 180인가요? 네. 185. 지금 되게 막 건장한 체격을. 영화 속에 캡틴 아메리카가 그런 그런 거 아닌가? 너무한다. 캡틴 아메리카 죄송합니다. 네. 어깨가. 알겠습니다. 몸이 어려서부터 많이 아팠다. 네네. 독실 아웃사이더님은 어떻게? 네, 저도. 하지 마. 어렸을 때 자꾸 왜소했다고요? 아이고나. 왜 이렇게 무서워.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정말 말라가지고 걱정했어요, 주변에서. 잘한다. 잘한다. 실제 등위 같은 게 있잖아요. 가가, 나, 라마마. 이렇게. 다가 없었던.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런 거 없었었나요? 가나다라마 이렇게 했었잖아요. 신체 등위가. 몰랐는데? 그래요? 마른 게. 그게 뭐예요? 마른 게 가고, 제일 이렇게 좀 비만 가까워지는 게 마고, 이렇게. 가나다라마. 진짜? 그런 거 없었구나. 없었는데. 역시 과학 영재는 별걸 다 기억하네. 네. 죄송합니다. 병 같은 거 걸려본 적 없나, 다들? 병은 따로. 저는 어렸을 때 폐렴 한번 앓았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주일 입원한 거. 일주일. 네, 그거 이외에는 딱히 기억이 없고, 최 사장은? 나는 별로, 정신병? 우울증. 공감 능력 이런 거 결여. 말고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내적 질병 말고는 어울린다. 부증. 근데 또 몸이 많이 아프신 분들은 계속 또 골골대고 이런 분들도 주변에 많잖아요. 질병을 크게 종류를 나누면 어떻게 되나요? 병원성이 있고 비병원성이 있죠. 그 균이라고 하는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 때문도 있고 그게 아니라 그냥 질환들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일형 당뇨병, 뭐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균 때문에 생겨나는 건 아니고. 그렇죠. 암 같은 것도 균은 아니죠. 그렇죠. 균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바이러스가 암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자연이 나타나는 자연적으로 우리 몸 자체가 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질병이라는 게 그 바이러스 때문에 걸리는 것만이 아니라 그냥 몸 세균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그렇죠. 기생충 이런 식으로 외부에 병원균이 있는 경우가 있고 그게 없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퇴행성 관절염 이것도 질병이잖아요. 네.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연골이 닿아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병원성은 아니죠. 그러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내가 웃기려고 했던 얘기했던 우울증, 정신병 뭐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질병에 속하는 거네. 그럼요, 질병이 될 수 있겠죠. 진짜? 근데 질병이 기준이 좀 모호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미국에서 어디서 그거를 질병 학회 같은 데서 이걸 질병으로 이제 등재를 시키게 되면 이제 질병으로 인정해주고 그 전까지는 뭐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아프면 그냥 질병이라 하는 거구나. 그런 것 같죠. 그러니까 병원성 질병들이 사실은 인류를 굉장히 많이 괴롭혀왔죠. 그렇죠. 인간이 자체적으로 몸이 고장 나는 거야,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다시 태어나면 되는 거지. 네. 리셋하면 돼. 리스판. 이 질병이 병원균이 전파가 되기 때문에 또 전염병이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 전염병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이 전염병이라는 게 특이한 게 문명이 발전하는 거랑 연관이 돼요, 이게. 왜냐하면 문명이 발전하면 사람들이 모여 살잖아. 그렇지, 도시에서. 네, 도시에 모여 살잖아요. 성 안에 모여 살거나. 그러다가 보니까 당연히 이제 전염병이 문명이 발달하면서 더 기승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심하게 창궐하죠. 모여 있으니까. 그래서 문명 간의 뭐 교류 뭐 좋은 건데 동시에 전염병도 같이 교류됩니다. 그렇구만. 거기에 심각한 거는 질병에 대한 대처 능력이 사실 근대 이전까지는 거의 없었다고 보면 돼요. 사실상 항생제라는 것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렇죠. 페니실린 항생제라는 건 아까 전에 얘기했던 병원성 질병들의 원인들을 제거하는 거를 정확히 말하자면 세균만 박테리아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뭐 박테리아 말고 또 뭐 딴 게 또 있어요? 바이러스. 네. 나 그 헷갈려가지고. 기생충도 있을 수 있고 나중에 진균류도 있을 수 있어요. 정리를 해주시면 2부에서 정리 좀. 네. 그래서 전쟁이 보통 우리 인류 역사의 끔찍한 사건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제일 무서웠던 건 질병이에요. 질병.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드리면은 1차 세계대전에 1914년부터 18년 동안 죽은 사람이 한 850만 명 정도 되거든요. 850만. 근데 1918년 마지막 해에 스페인 독감이라는 게 유행을 했습니다. 서유럽 쪽에. 그래서 이 독감으로 2천만에서 5천만 정도가 사망합니다. 진짜? 네. 깡 선생이 지금 앓고 있는 거 그거? 네. 스페인 독감. 오. 자리 바꿔주세요, 선생님. 간질간질해 듣다 보니까.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게 전쟁으로 사람들이 대부분 죽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인류에게 큰 재앙을 가져왔던 거는 대부분 전염병입니다. 그리고 이 전염병이 인류 전체의 역사 흐름을 정말 여러 차례 놓았다고 그래요. 연구자들에 따르면은. 예,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이제 천천히, 좀 우울한 얘기지만 시작해보려고 하겠습니다. 예.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재미는 없고요. 다 사람 죽는 얘기야. 깡 선생 자기 추모 방송.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출애굽기에 보면은 뭡니까? 모세가 저주를 내리는 것 중에 하나 있지 않나요? 10가지 재앙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를 탈출하기 전에 거기에서 이제 모든 마다들 한다. 모든 마다들을 죽이는 그죠? 뭡니까? 예. 그런 것도 있었어요. 전염병을 팍 퍼뜨리죠, 그렇죠? 네. 예. 마다들이 죽는 게 전염병 때문이었나? 그러니까 후대에 당시에 그 출애굽이라는 것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있어요, 사실. 실제로 유대인이랑 그 이집트인이 만날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다는 얘기.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다르게 보면 이거 이제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 본 건데 그런 사실들이 사실이라고 본다면 당시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예를 들면 물이 피가 되는 것들, 당시 화산이 폭발하게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바다를 갈랐었던 것들은 당시에 갈대숲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갈대 바다를 한 것을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또 해석하기도 해요. 그런 의미로 보자면 당시에 이집트에서 굉장한 전염병이 심하게 돌았었다. 라고 한다면 그걸 가지고 이거 신의 진노로 당시에는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신의 진노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첫째 아들이 죽는 것도 있고 이제 그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악성 종기가 일어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일종의 피부병, 전염병으로서의 피부병을 얘기한다는 견해도 있죠. 재앙 중에 구체적으로 질병에 대한 게 있었구나. 네네, 그렇죠. 피부병이요. 그 유명한 일리아드라는 서사시 있잖아요. 호메로스가 쓴 서양 문헌의 최초
문헌이라고 일컬어진 일리아드도 첫 장면이 역병이 도는 장면이에요. 네, 그래서 아가멤논이라는 왕이 아폴론 신의 사제를 막 학대하니까 아폴론 신이 빡쳐가지고 전염병을 내리는 그런 장면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구만. 그래서 인류 역사에 아주 그 오래전부터 이 전염병이 보통 이제 뭐 원인을 모르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은 그냥 이제 외적인 악마, 뭐 악령, 악귀 뭐 이런 게 우리를 괴롭힌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강 선생님이 아까 전에 예를 들었던 그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저주 내리는 것 중 하나, 처다들이 죽는 것도 질병일 그렇죠. 수도 있겠다. 그럴 가능성도 실제로 있는 거죠. 그렇구만. 그런 기록들이 문헌에 계속 발견이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헌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고대 그리스 문명의 어떤 종언을 가져왔다라고 과장돼서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그런 기록이 있어서 제가 가져왔는데 그 300 영화 보셨죠? 네. 거기 보면 이제 아테네가 크세스. 도시국가 아테네가 이 전염병과 관련해서 크게 피를 본 적이 있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원래 아테네가 5세기쯤에 굉장히 전성기를 구가합니다. 페르시아를 그때 막아내죠. 영화 300. 영화 300 보시면은 이제 막 동방에 이상한 괴물들이 몰려오는 걸 이제 나는 관대하다. 그걸 막아내고 마라톤 전투 있고 뭐 전쟁에서 여러 번 승리하면서 아테네가 이제 페리클레스 시대라고 그래요. 이때 당시를. 페리클레스. 그러니까 페리클레스라는 리더가 이제 그 아테네를 전성기로 이끌어 나가면서 아테네가 최강의 해군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페르시아의 전쟁에서 사실 이길 수 있었던 것도 비슷해요. 그 이순신 장군이 일본을 이제 보급선을 끊었듯이 아테네 해군이 페르시아 보급선을 끊어놉니다. 그래 그런 영향이 있었던 건데 그래서 망친 영화 300 두 번째 편에서 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스파르타가 막 지고 있을 때 아테네가 와서 보급선으로 이제 바다에서 처리하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있고 무기 자체가 또 비교가 되질 않았죠. 사실 그 당시 아테네 스파르타인들은 완전히 그냥 풀 세트. 풀 세트로 무기를 가지고 영화 있는데 300은 너무 벗겼죠. 남자들은. 아무것도 안 입고 있던데? 원래 그러면 안 되고 근육을 입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풀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말하자면 직업군인이죠. 나머지들은 거의 헐벗고서 그냥 칼 하나 들고 살짝 달려오는. 좋다. 슬프다. 좋다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아테네가 이렇게 잘 나가다가 갑자기 이제 스파르타와 싸움이 붙어요. 이때가 기원전 431년부터 싸움이 붙는데 이게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유명한 전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기원전 430년부터 이상한 역병이 돌기 시작을 해요. 아테네 지역에. 처음에는 이제 아프리카 쪽에서 시작돼가지고 뭐 이집트에서 아테네로 전파됐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이게 그냥 뭐 한 몇백 명 죽는 수준이 아니고 그때 당시 아테네 시민의 3분의 1에서 2분의 1가량이 사망했다라는 정도로 추정을 한 적. 그러니까 많이 죽은 거네요. 나라 전체가 완전히 개판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도 이제 혼란에 빠지고 그야말로 도덕성도 뭐 땅에 떨어졌다 이런 기록도 남아 있고요. 역병이 조금 가라앉아서 이제 함대를 파견해서 스파르타를 본격적으로 치려고 했는데 또 함대 안에서 다시 한번 또 역병이 됩니다. 돕니다. 모여 있고 위생도 맞아요. 지금이랑 달랐을 테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페리클레스도 이때 아마 역병에 걸린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래서 페리클레스도 그 역병 때문에 죽습니다. 그래서 어떤 역병인지는 우리 모르는 거지. 그게 지금 기록만으로는 증상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열이 난다, 뭐 갈증이 나고 목에서 피가 나고 피부가 붉어졌다가 뭐 궤양이 생기고 뭐 이런 아니야?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천연두나 홍역 아니냐, 아니면 티푸스 계열이 아니냐, 뭐 이런 추정들이 있는데 아직은 뭐 확정된 건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 정확한 기록은 없으니까. 그냥 타지에서 이렇게 전염병이 타지에서 돌아온 경우에는 굉장히 큰 피해를 미칠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내성이 하나도 없잖아. 아이고, 그렇구나. 맞아요. 내성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도시 국가에 아주 치명적인 타격을 준 겁니다. 그런 예가 많이 있죠. 박살 나버리는 경우. 사실 맞아요. 나중에 이제 언급해 주시겠지만 저 신대륙으로 넘어가는 것도 천연두가 넘어가면서 사실상 그쪽에 문명 자체가 박살나는 거는 그렇죠. 마야 문명이나 이쪽 얘기하는 거구나. 네, 그렇죠. 스페인 날아가는 것 자체가. 청균세에서도 균이 중간에 그렇죠. 들어가죠. 오케이. 아테네의 멸망의 아주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역병, 이름을 알 수 없는 질병 때문인 거고 결국엔 아테네가 이제 몰락을 합니다. 404년에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전성기가 끝나가고 이제 망하는 거죠. 로마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같은 경우는 건축
그 사람들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건축의 신들? 건축가라고 해야 될까요? 역대급 그 상하수도 시설이나 급수, 뭐 도로 시설 이런 걸 갖춘 도시 계획의 천재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근데 이제 이렇게 잘 발달된 문명인데 오히려 더 역설적으로 역병이 빠르게 돌았을 수도 있다고 그래요. 워낙 도로나 이런 게 잘 갖춰져 있으니까. 교류가 많아서. 예. 그래서 실제로 로마 제국이 망하는 게 한 470년경인데 기원 후 한 멸망하기 한 300년 전부터 로마 제국 전역에 막 역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원전 1세기경부터 한 강력한 말라리아가 창궐하기 시작하더니 정말 유명한 질병들 이름이 아예 붙은 질병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안토니누스 역병 이렇게 불러요. 안토니누스 이렇게 부르네요. 예. 기원 후 164년경에 이제 처음 발병한 것으로 보이는데 로마 제국 동쪽에 주둔해 있던 병사들 사이에서 처음 발생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 동쪽에서 그때 당시에 훈족이라고 해서 훈족 아틸라 혹시 이런 거 기억나시나요? 네. 예. 훈족에서 싸움 진짜 잘하는 아틸라라는 애가 쳐들어왔어. 예. 그래서 그 훈족들이 밀려 내려오는데 아마 그쪽에서 이 역병이 옮은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역병에 걸린 로마 군단의 병사들이 귀환을 할 거 아니에요, 도시로, 집으로. 네. 그러면서 로마 제국 전역에 전파가 되는데요. 예, 서기 후 한 166년, 한 2년 만에 로마 시에도 전파가 됐는데 이때 기록에 따르면 시체를 나르는 수레들이 줄을 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180년까지 계속 이 전염병이 돌았다고 하니까 10년 넘게 돌았다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유명한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아시나요? 아우렐리우스 황제라고. 네. 명상록. 네. 예, 명상록. 예.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황제라고. 내가 생각한 게 잘 모르겠네. 이분도 사실 이 병에 걸려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것도 영화도 있는데, 그게 누구죠? 글라디에이터에. 네. 혹시 아주 옛날 영화 있어요. 글라디에이터라는 영화 혹시 아세요? 알지. 나는 아주 옛날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나이가. 근데 어쨌든. 예. 존 내시 연기했던 누구지? 배우? 러셀 크로우라는 배우가, 주연을 했었는데 그 영화에서도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나옵니다. 거기서도 이제 죽어가는 늙은 황제로 나오는데 알고 봤더니 역병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예. 뭐 어쨌든 국가가 망하는 데 있어서 역병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군요. 그래서 하루에 한 2,000명씩 죽었다고 하니까 대단한 거죠. 하루 2,000명? 예. 많지는 않네요, 오히려. 왜 엄청 많은 거지? 우리가 다뤄볼 사실 전염병들은 어마어마한 끝장내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하루에 2,000명이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래서 이 질병이 뭐냐 추적을 해보면 아마도 천연두 같다고 합니다. 천연두. 그래서 천연두가 도대체 뭐야? 굉장히 유명한 의사 갈레노스라는 의사가 여기에 대해서 기록을 해놔가지고 갈레노스 역병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고 그래요. 천연두가 뭐냐면 일단 열과 설사, 갈증 뭐 이런 게 동반이 되다가 이제 피부가 이제 발진이 일어나고 고름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고름. 예, 그러면서 이제 울퉁불퉁하게 온통 종기로 막 더덮이고 되게 끔찍해요. 증상을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천연두가 예전에 뭐 호암, 마마 할 때 호암은 호랑이 때문에 생기는 거고 마마가 아마 천연두. 홍역이 천연두야? 그 비디오 보면 앞에 나오잖아요. 다른 병이야? 예. 그래?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엄청나게 사람들을 많이 죽이는 질병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꼭 천연두가 꼭 들어가요. 예. 천연두, 뭐 페스트, 콜레라,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뭐 말라리아가 있는데, 근데 천연두는 지금 공식적으로 없어졌습니다. 맞죠? 그랬어요? 완전히 퇴치됐습니다. 그렇죠. 없어졌어요. 아예. 이거 배웠을 거예요. 다 제너의 종두법 해갖고 우리 배우지 않습니까? 맞아요. 생물학 시간에 배운 것도 같아요. 그걸 통해서 극복한 거야? 그걸 통해서는 아닌데, 이게 이따가 얘기할 수도 있는데, 천연두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긴 한데, DNA로 이루어진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얘가 변종이 잘 안 나타나요. 그래서 대처하기가 좀 쉬워요. 예를 들면,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 RNA이기 때문에 변종이 계속 나타나니까, 이거에 완전히 퇴치하는 게 어려운데, 천연두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변종이 되는 애가 있고 안 되는 애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DNA로 된 건 왜 변종이 안 일어나고 RNA는 변종이 일어나요? 그거는 이따가 할까? 야, 점점 복잡하네요. 궁금하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병이 너무 심하게 돌아서 로마 군단이 아마 역사상 처음으로 이민족의 침입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게 이것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전쟁에서는 그게 너무 중요해요. 너무 사실. 중요해요. 예.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보급.
뭐 이런 보급과 거잖아요. 그 위생 상태가 되게 중요한 게 아니 일단 내가 싸워야 되는 상황에서 설사병, 콜레라 같은 거 이제 물이 안 맞으면 그게 걸리고 이질 같은 게 걸리는 상황에서 설사 주룩주룩하면서 싸울 수가 없어요. 나폴레옹이 진 것도 사실 그 전염병은 아니었지만 치질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예? 치질이 너무 심한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나폴레옹이요? 말을 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그러면은 아니 전쟁이라고 하는 중요한 거에서 치질이라고 하는 거는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도저히 뭐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 거죠. 보병이면 되지 보병. 상상하면 웃긴다. 말 탔는데 치질이야. 근데 실제로 이제 1차 대전 참호전 같은 데서도 참호전이 1차 대전의 특징이잖아요. 그때도 거기 그냥 물 막 떼꾸정 물 막 진흙 그 세균 그렇게 많은 그 물들이 가득 차 있었을 거니까 참호 안에 어마어마하게 그런 전염병이 돌고 그것 때문에 전투 불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 너무 끔찍해요. 참호전. 밴드 오브 브라더스나 퍼시픽 보면은 저는 이제 군대 간 경험이 없으니까 여잔데 끔찍하더라고요. 외모는 갔다 왔을 것 같은데. 이런 미치. 그러다가 크게 말해줘. 이렇게. 250년에도 제대로 한번 큰 역병이 또 돕니다. 이거는 뭐 이름도 키프리아누스 역병이라고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카르타고의 주교 키프리아누스가 이 증상을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아프다 이렇게 기록을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설사, 구토, 뭐 고열, 뭐 손발이 썩어 들어간다. 스페인 독감과 유사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것도 뭐 아직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인플루엔자 그냥 아팠다, 진짜 아프다, 많이 아프다 이렇게 기록했을 텐데. 그러니까 전파 속도가 굉장히 빨랐다고 그러고요. 계절에 따라서 좀 속도가 달라졌는데 보통 겨울이나 봄에 확 빨라졌다고 그래요. 전파가 됐고 사망률이 그때 당시 사람들로서는 역대 최고급이다. 그래서 사망자가 생존자보다 훨씬 많았다. 이런 기록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거의 16년 동안 계속되다 보니까 이제 지치는 거죠, 사람들이. 사람들이 밀집된 도시를 떠나가지고 시골로 도망갔는데 그 덕분에 시골도 전염이 됩니다. 그러니까 농지가 황폐화되고 심지어 막 인류가 멸망할지도 모른다. 뭐 이런 흉흉한 괴소문들도 돌아다니고. 그때가 언제라고 하죠? 이게 한 250년? 250년. 그러다가 보니까 계속해서 있었구만.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군단이 사실 그때 당시에 거의 최강급이거든요. 그 문명이라는 게임을 해보시면 압니다. 로마 군단. 그래요? 문명하셨군요. 위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뭐요? 삼국지 같은 건가요? 네. 뭐 그렇다고 하죠. 일종의 그런 거. 근데 이제 이 로마 군단이 전투에서 패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질병이 돌고 하니까 내부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단이 서기 한 275년부터 독일이나 프랑스 지역에서 철군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천천히 무너지다가 뭐 각종 이민족들도 들어오고 역병, 기근이 창궐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로마가 망하는 거죠. 뭐 수은 중독이라는 얘기도 그 중에 또 하나 있고 하더라고요. 뭐 어쨌든 납중독. 어쨌든 뭐 옛날 너무 옛날 얘기니까 어쨌든 로마 사람들이나 뭐 그리스 사람들이나 어쨌든 질병 때문에 전쟁에서 패하거나 국가가 멸망하거나 그런 걸 겪고 있다고 거의 국가가 멸망할 수준이라고 그래요. 이 키프리아누스 역병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서유럽의 역사 진로를 크게 바꿨을 것이다. 왜냐면 이게 빨리 극복이 됐으면 로마가 조금 더 오래 갔을 텐데 분명히. 그렇다면 로마 문명의 유산이나 이런 게 더 잘 보존이 됐을 건데 그렇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역사가도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또 한 가지 좀 중요한 역병이 있습니다. 이건 또 유명한 사람 이름이 붙어 있어요. 유스티니아누스 역병이라고. 다 그게 그거거든요. 사람 이름이다. 다 외국인 역병. 옛날 사람이라서. 유스티니아누스 대제라고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네. 이거 비자티움 제국의 황제예요. 동로마. 그러니까 서로마가 망하고 나서 동로마 쪽에는 아직 비잔티움, 지금 터키 이스탄불이잖아요. 거기를 수도로 하는 제국이 남아 있었죠. 그때 이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라는 분께서 아주 활발하게 정복 활동을 펼쳐갖고 이탈리아 반도를 정벌 하십니다. 다시 과거 로마의 영광을 되찾자 하면서 이제 동로마가 팽창하려는 찰나에 역대급 역병이 또 하나 등장합니다. 이건 뭐냐면 한 540년경에 이집트에서 이제 발생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여름이 다가올수록 전염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서 거의 매일 10,000명 정도가 죽어나갔다고 해요. 시체가 너무 많아가지고 무덤을 팔 수 없을 정도로 건물마다 시체가 가득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역사상 가장 최초로 페스트에 대한 기록입니다. 흑사병이라고 그러죠.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일단 열이 나고요. 한참 있다가 그 사타구니나 겨드랑이에 이렇게 불어오릅니다.
거기 림프선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염증이 생겨서 부어오르는 거예요. 대상포진 같은 건가요? 그것보다 훨씬 심하겠죠? 대상포진도 마찬가지로 예, 그러니까 감염이 일어나게 되면 네. 림프절마다 네. 거기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백혈구들이 거기 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거기가 부어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균이 들어오는 경로가 우리가 백혈구들이 걔를 붙잡아서 바깥에서 세균이 들어오게 되면 걔를 붙잡아서 림프절로 옮겨서 거기서 이제 이건 면역체계 전체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제 자가 분열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외부의 첩자를 잡았어. 그럼 네. 붙잡아서 데리고 온 다음에 백혈구들이 외부 애들을 잡았어. 네, 잡았어요. 그래서 어디로 데리고 가? 잡은 다음에 이제 림프절로 데리고 가요. 림프절은 어디 있는데? 재밌다. 림프절이 우리 몸 여기저기에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기 걸리면 흔히 이게 편도가 붓는다고 하는 그런 데 거기도 안에 면역 기관이 되거든요. 네. 혹은 목 아래쪽, 혹은 겨드랑이 이런 데 이제 저희들이 있어요. 네. 거기 데리고 가면 거기에 아직 미성숙하고 있는 백혈구들이 있어요. 림프구들이 있어요. B 림프구, 뭐 T, C, 뭐 세포 독성 T 세포, 포청천, 뭐 이런 애들이 포청천이 있는 거구나 거기 네. 딱. 왜 포청천이야? 신참들이지 신참들. 신참들이요. 예. 그래? 그 중에서 외부에서 들어온 그 균을 죽일 수 있는 항체를 생성할 가능성이 있는 애들을 찾아요. 아하. 얘네를 죽일 수 있는 애가 있고 못 죽이는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럼 죽일 수 있는 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예를 들면 한국을 예를 들면 이 조선 팔도에 퍼져 있으면 못 잡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을 시청학 광장에다 모아놓은 거예요. 시청학 광장에 딱 올라가고 야 얘를 죽일 수 있는 사람 손 들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신참들 중에서 손을 들어가지고 나 걔 죽일 수 있을 것 같아 하면 이제 야 너 자가 복제를 시작해라고 명령을 이제 TH 림프구가 도움 T 림프구라고 하는데 명령을 내립니다. 그럼 걔가 이제 막 자가 분열해서 한 마리였던 애가 수백 수천 마리 수억 마리까지 이렇게 막 수억 마리까지 아니겠다 엄청나게 많이 분열을 하고 이제 걔가 전신으로 퍼지면서 그 균을 다 때려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했어. 진짜 쉽게. 그러면 감염이 되면은 일단은 걔를 림프절로 데리고 오고 거기서 이제 싸우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림프절이 붙는 거예요. 부어있는 거지. 근데 그럼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외부로부터 질병이 침입하기 이전까지는 그 대응되는 세포가 없는 거예요, 몸속에는요? 어떤 애가 들어와도 잡을 가능성이 있는 애들이 수십억 마리 이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성만 있고 뭔가 지금 당장 죽일 수 있는 세포는 안 만들어지는 거죠. 누군지 모르는 거지 뭐. 사실 그건 2차 면역이고 1차 면역으로 바로 들어온 애들 다 잡아먹는 애들이 있어요. 대식세포라든가 그런 애들도 있고 호중구 같은 애들도 있고. 통과한 애들. 네. 그냥 아무나 외부인은 다 갖다 죽이는 세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정말 효율적으로 들어온 첩자들에게 최적화된 공격을 할 수 있는 애들이 또 따로 있어요. 너무 신기하다. 1차 면역, 2차 면역이라고 하게 되고요. 재밌네요. 나는 궁금한 게 그러면은 그 백혈구들이나 애들이 이렇게 살아있는 것처럼 행동하잖아. 네. 그네들도 살아있는 건가? 개별적인 생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저도 그냥 고민을 좀 했었어요. 백혈구가 박테리아를 잡아먹는 것들이 영상이 있거든요. 그래요? 그거 보면 장면이 너무 귀여워. 얘가 막 꼬물꼬물거리면서. 귀엽다고요? 가갖고, 그 다른 우리의 적혈구들은 내버려두고, 백혈구가 가갖고 걔를 이렇게 딱 둘러싸고 쏙 몸 안으로 딱 집어넣어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세포를 융해시킬 수 있는 그 가수분의 효소를 딱 쏴갖고 세포를 없애버리거든요. 그 과정들은 이제 전자현미경 같은 거 찍은 영상들이 있어요. 찾아봐야겠다. 근데 걔가 의식이 있어서 행동하는 건 아니에요. 단위 세포인 거예요, 세포. 근데 의식이 있는 거 같은 아니에요? 것도 쓰고 그러던데. 의식 있나? 의식 쪽, 내적 세계 장거리 있는 거 무기도 아니에요? 있지 않나요? 어떤 장거리 무기? 쏘는 거는 쏘는 말하자면 항체가 쏘는 거죠. 그치. 항체를 생성하게 전쟁하는 거랑 똑같아. 사실 면역학에 대해서 기본적인 재밌다. 면역학은 전 국민이 알아두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유용한 정보인데 교육에. 이걸 보면 너무 신비로울 수밖에 없어요. 1차 면역, 2차 면역이 따로 있고 2차 면역 중에서도 직접 가서 세포 자체를 죽여버리고 구멍을 뚫고 이런 애들이 있고 구멍을 뚫으면 이제 세포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용출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죽이는 것도 있고 그걸 청소한 애들도 있고 막 그래? 그렇죠. 그걸 나머지 이제 분해해서 없애 먹어버리는 애들도 있고 그리고 항체라는 걸 쏘는 것도 항체 많이 들어봤잖아요. 항체는 어떻게 그냥 바이러스나 세균 밖을 그냥 칭칭 둘러싸는 거예요. 그럼 사실 항체가 바이러스를 둘러싼다고 바이러스가 죽진 않거든요. 대신에 이제 무력화가 되는 거예요. 바깥에 채사장 바깥을 내가 테이프로 막 감싸가지고 완전히 그냥 좋다. 무력화돼요. 그냥 무력화되고 아무 말을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무력화시키거나 세균 같은 경우에는 항체가 덕지덕지 붙어 있게 되면 세균은 워낙 크기 때문에 항체가 둘러싸봤자 죽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한 1차 면역 반응을 주관하는 대식세포라든가 이렇게 그냥 잡아 죽인 애들이 항체가 달라붙어 있으면 걔를 먹을 수 있는 확률이 1000배 가까이 높아져요. 느리느리 움직여서 그런가?
그렇죠. 이거 붙으니까 끈끈하게 막 붙어 있으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막 온몸에 꿀을 발라놨으니까. 그래서 이게 참 재밌는 게 신비하기도 하고요. 이거는 우리가 좀 이따 2부에서 간단히 얘기하겠지만 알아두면 되게 좋은 게 어떠한 종류의 질병도 우리가 다 막을 수 있어요. 모든 종류를 다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활성화되기까지 2차 면역이 활성화되기까지 2주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 전에 죽으면 끝나는 거고. 그렇지. 그렇구나. 2주를 버틸 수 있으면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은 그래서 거고. 메르스 같은 경우에도 2주간을 지켜보는 거예요? 그건 모르겠네. 그렇지. 메르스는 잘 몰라요, 지금. 알겠습니다. 메르스 특집인데, 메르스는 그러니까 패스트 같은 경우는 원인균이 박테리아인데, 그게 5일 이내로 보통 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죠. 그리고 아까 중요한 게 대상포진 얘기는, 대상포진이 수두 바이러스죠. 네. 아마 수두 바이러스 한 번 정도 감염된 경우에는 그 수두 바이러스가 어디에 숨게 되냐면 그 신경에 숨게 돼요. 사람이 신경절에 숨어 있게 돼요. 그래서 고통이 심하군요. 고통도 심하고 원래 예전에 그 약이 없었어요. 신경절을 따라서 이게 그래서 포진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 대상포진은 뭔데? 못 들어봤어요. 어르신들이 요즘엔 젊은 층도 많이 걸리는데 그 면역력이 떨어지면 이게 겨드랑이나 이런 데서 통증이 와서 염증 생기면서 사실 피부병, 피부질환 같은 등에서부터 이제 띠 형태로 생겨나요. 그때 독실이 등에 있던 그거? 어떻게 봤어 등을? 약간 이상해졌어. 궁금하다. 등짝을 보자. 서로 늘 퇴근 같이 하시더니 띠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띠 형태로 그 발진 같은 거 물집 같은 게 생겨나게 되는데 그게 신경절을 따라서 퍼져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 경우에도 바이러스가 숨어 있다가 튀어나오는 거라 보시면 돼요. 그렇죠. 얘기가 좀 한 대로 많이 가는데 다시 돌아오도록 합시다. 그래서 그 원리를 잘 설명해 주셨는데 5일 내로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인체가 대응을 못하는 거고 콘스탄티노플 그때 당시 이제 그 동로마 제국의 수도죠. 콘스탄티노플의 인구가 40% 가까이가 죽었다로 추정이 됩니다. 40%면 정말 대단한 거죠. 그렇죠. 그럼 장난 아니고요. 사실상 10%만 죽어도 그 도시 기능은 박살나는 거거든요. 근데 40%가 죽었다는 거는 그냥 완전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흑사병이었군요. 예. 그러니까 한 590년까지 한 50년 동안 반복해서 계속 발생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동로마 제국 전체가 거의 황폐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각종 전염병이 창궐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종교에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그래서 기독교가 확장되는 것도 사실은 연관이 있다 그래요. 질병이라는 관점에서 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그 성경 보시면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초기에 질병을 치유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묘사가 많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질병 치유사로서 각종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이 12제자한테 너는 마귀를 지배하고 병자를 치료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권위를 부여하는 장면도 있고. 그래서 2세기 이때 당시 한 기원 후 1세기에서 한 2세기경에 그 전염병이 너무 창궐하던 정말 좀 절망적인 시대였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제 기독교에서 희망을 찾는 거죠.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 뭐 예를 들어서 사후세계가 있고 뭐 육신이 부활한다거나 참회를 하면 네가 지금 죽어도 영원히 행복할 거야라든가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예수님이 행한 기적 이야기 같은 게 대중들한테 아마 크게 어필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정말 크게 많이 늘어나고 이게 결국에 이제 로마 제국에서 좀 이렇게 공인되는 그 배경에는 이런 좀 그때 당시에 질병 것도 있다. 그게 있다고 분석을 아니겠지만.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후에 유럽 사회에서 의술이 교회 쪽으로 넘어가는 계기가 됩니다. 이게. 치료해줘야 되니까. 그렇죠. 믿고 있는데 어떻게 치료를 해줘야 되니까 의학이 발전했고. 그러니까 처음 도입 단계부터 사실 기독교에 귀의하는 사람들이 이유가 치료받고 싶었던 거거든. 힐링이 필요했기 때문에 갔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인의 7가지 의무 중에 하나가 병자를 간호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도사, 뭐 수녀 그리고 뭐 신부님들이 의료 행위를 담당하는 게 이때부터 아주 그냥 보편적인 일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아주 고대 사회에서 로마, 그리스가 이 질병을 통해서 어떻게 멸망했는지를 봤는데 중세로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시계반을 돌려서 다 아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흑사병 얘기를 하려고 해요. 흑사병. 흑사병 같은 경우는 이제 패스트로 알려져 있고요. 이거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원래 쥐한테 걸리는 병이래요. 근데 패스트 자체가 원래는 전염병이라는 뜻이죠.
뜻 자체가 전염병이었듯이. 그래? 뜻 자체가 그냥 고유명사처럼 돼버린 거지. 워낙에 정말 전염병의 대명사가 돼버렸으니까. 너무 심각했으니까 유럽인들한테는. 지금까지 들었던 것도 심각했는데. 그래서 병원균이 뭔지도 모르고 병원균은 한 1800년대 후반에야 발견이 돼요. 네. 근데 이 패스트가 원래 쥐들이 앓고 쥐들도 걸리면 바로 죽는데요, 거의. 며칠 내로. 정말요? 그거 몰랐어. 며칠 내로 죽는 그런 질병인데 이 쥐 벼룩이 문제예요. 쥐 벼룩들이 이 피를 빤단 말이에요. 쥐의 피를. 그렇죠. 네. 쥐의 피를 뺀 다음에 사람한테 이 새끼가 옮겨 붙는 거야. 이 새끼는 네. 그래서 쥐 벼룩이 패스트에 걸린 쥐의 피를 빤 다음에 옮겨 붙으니까 사람한테까지 전염이 되는 겁니다. 아이고, 그렇구만. 예, 그래서 공중위생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근데 이게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그 벼룩이나 동물한테 있었던 병원균들이 인간한테도 서로 상호 호응을 하는 거잖아요. 보통은 안 그래요. 안 그런 경우 훨씬 많아요. 그 종간 장벽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데 예를 들면 뭐 돼지 인플루엔자라든가 조류독감 같은 것도 사람이 안 걸린다고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변종이 생기게 되면 걸릴 수 있는 경우들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숙주로 삼는 경우에는 동물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사람한테만 치명적인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 경우에는 저도 이제 처음 알았는데 그 사실 쥐도한테도 치명적이라는 건데 그걸 문 벼룩이 사람을 물게 되면 사람한테도 굉장히 치명적인 게 되는 거죠. 벼룩만 괜찮네. 벼룩도 아픈 거 아니야? 실제로는 시금치를 말고. 하필 패스트. 근데 그러면 흑사병 때 쥐도 실제로 굉장히 많이 죽었겠네요. 쥐들도. 예. 그렇게 뭐 너무 많으니까. 쥐는 워낙 개체수가 많으니까요. 예. 지구의 주인. 그래서 패스트에 감염되면 이름이 예르시니아라고 붙였다고 그래요. 이 박테리아가 인간을 이제 피 속에서 막 증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열이 발생하고 거의 치사율이 적어도 60%에서 많게는 90%라고 합니다. 90%. 예, 60에서 90%. 걸리면 죽는 거네. 예. 더 최악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폐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균이. 그럼 이제 폐렴 형태로 발전을 하는데 문제는 그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폐에 이제 병균이 차 있잖아요. 그러면 기침을 하거나 뭐 콜록콜록 침을 뱉거나 가래를 뱉거나 하면 거기에 또 균이 돌아다니는 겁니다. 메르스. 예. 그래서 벼룩한테 안 물려도 이제 그런 기침, 타액을 통해서나 뭐 신체 접촉을 통해서 번지게 되는데 이게 사실 치명적이라고 그래요. 폐 쪽으로 들어간 균이 그렇죠. 인간한테 전이되는 경우. 그렇죠. 팍팍 확산할 거니까. 거의 공기 전염도 의심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니까. 근데 그 공기 전염이라는 게 이따가 뭐 얘기할 수 있으면 하겠지만 실제로 공기에 둥둥 떠다녀서 그런 게 아니라 어딘가에 달라붙고 그걸 손으로 만져서 입에 넣었을 경우에 걸린다는데 맞는 그것도 거예요? 있고 재채기를 하게 됐을 때 이제 비산하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미세한 침 입자들이 이제 떠다닐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들이마시게 되면 이제 걸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해요. 마스크를 쓰는 게 도움이 되냐?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세균도 너무 작기 때문에 마스크를 당연히 통과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진짜 그 걔네들이 날아다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은 침 안에 섞인 상태로 날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마스크를 쓰게 되면 내가 걸렸든 남이 걸렸든 간에 1차적으로 마스크에 침 입자가 돌아다니다가 붙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습기처럼 가습기에서 어떤 그 수분들이 그 미세한 물방울이 다니는 것처럼 말하다 보면 나오는 그 미세한 침에 섞여 있는 바이러스나 그 세균이 있을 텐데 걔네들이 마스크에 달라붙음으로써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스크 쓰는 것만으로도 괜찮네. 실제로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손 닦는 것도 그것도 굉장히 그렇죠. 중요하고요. 그렇구만. 이 흑사병이 처음 시작은 몽골 지역으로 추측을 됩니다. 이때 한 1348년경에 이제 처음 도입이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제노바라는 이탈리아 큰 도시죠. 제노바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프랑스, 영국, 뭐 독일에서부터 저 북유럽까지 다 퍼지고 1352년엔 모스크바까지 전 유럽을 휩쓰는데요. 이때 당시 추정 사망자만 약 2,400만 이 정도 잡습니다. 2,400만? 예, 2,400만인데 이게 한국 인구 절반이네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유럽과 서아시아 인구의 4분의 1 정도입니다. 동양은 왜 안 걸렸어요? 동양에서도 그랬죠. 김치를 원나라를 실제로 원나라를 끝장낸 것도 흑사병으로 봐요. 원나라에서만 3천만 명 이상 죽었을 거라고 보고. 아, 실제로는? 네, 실제로. 근데 이제 우리가 배우는 역사들이 사실 서양에서 들어온 역사들이기 때문에 별로 그거를 안 배웠는데 동양에도 당연히 영향이 있었고 원나라가 끝장난 이유 중에 하나가 3천만 명이 죽으면 그 나라는 끝난 거예요. 그렇지. 3천만 죽었어. 당시의 인구가 뭐 2억 정도 됐을까?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무튼 중국의 인구는 많았으니까 1억에서 2억 사이였을 것 같은데 3천만 명이 죽은 거니까. 그렇구나. 그러니까 1348년부터 한 1361년까지 계속 한 너댓 차례 흑사병이 계속 돌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영국의 문헌 기록을 살펴보면 뭐 인두세라는 기록을 살펴보면 인구가 한 450에서 600만 정도였는데 절반 수준으로 영국 인구가 460만이야? 450에서 600만 정도였는데 250만에서 300만 정도로 떨어졌다.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유럽은 5분의 1로 줄었다는 얘기가. 예, 그러니까 5분의 1이 줄은 게 아니라 5분의 1로 줄었어. 80%가 줄었어. 학자마다 견해는 다 다른데 뭐 3분의 1밖에 안 남았다. 쉽게 얘기해서 다 죽었다. 거의 다 엄청나게 많이 죽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어요. 뭐가 있냐면 처음에는 고양이를 악마의 동물이라고 막 보고 싫어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고양이가 흑사병을 옮긴다 이런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막 고양이 태워 죽이고 삶아 죽이고 삶아 죽이지 않았겠다. 이렇게 죽였을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쥐 때문이었는데 고양이가 죽으니까 쥐가 훨씬 더 심하게 번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심해졌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고양이는 정말 인간의 친구인데. 그러니까 이런 독실 좋아하는 고양이. 전염병을 통제하려면 이제 인구 이동이나 이걸 막아야 되잖아요. 통제를 해야죠. 통제를 해야 됩니다. 통제를.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 권력층이나 뭐 정부, 이제 뭐 정부라고 할 수는 없겠지. 그때 당시 이제 권력을 갖고 있는 지도자들이 이제 그걸 제대로 못 하는 거야. 그 특권층 인사들이 돌아다니는 거 막 허용해주고, 야 우리 공주님 결혼식이래. 그러면 다 모여라. 뭐 이지랄 하고, 예, 그러니까 이제 더 퍼지기 시작했고. 35번 환자 돌아다니고. 예. 이거. 교회 같은 경우도 많아졌던데.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의료적인 역할을 담당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무슨 뭐 격리 치료를 한 게 아니잖아요. 다 모여서 미사를 종교 행위를 한 겁니다.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니까. 뭐가 문제인지 모르니까 이제 격리를 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을 모아. 교회에서 그래서 다 같이 모아 기도합시다. 뭐 그런 종교 행사를 하니까 오히려 더 퍼지기 시작한 거죠.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더 이걸 하나님의 진노다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채찍질하면서 더 고생을 하면서 이게 가기도 하고 이런 걸로써 이제 속죄를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모습도 있고 신에 대한 탐구가 깊어졌을 것 같아. 도대체 왜 이런 현실을 만들었을 것인가. 네. 상상도 못했을 수 있는 게 벼룩이라고 하는 거는 수천 년 동안 있어왔을 거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이 시기에 그 벼룩 때문에 병이 발생한다는 거는 일단 병이 왜 생기는지도 잘 몰랐을 거예요. 세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발견된 것도 현미경이 있어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1800년 넘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아예 몰랐을 거예요. 무서웠겠다. 막 사람들 막 죽어가는데 이유를 엄청나죠. 예, 그러니까 대도시 지역뿐만 아니라 저 시골까지 구석구석 다 돌아버리니까 예, 이제 그 공포가 이런 게 장난이 아니었을 거고 원인을 찾기 시작했겠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때 원인 중에 하나로 지목된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증오 그렇죠. 증오 범죄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예, 역병이 돌자 누군가 이제 생량을 찾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고양이. 이제 그게 이제 유대인으로 찍히기도 하죠. 그래서 고양이, 뭐 유대인들이 우물에 병균을 풀었다느니 막 이런 소문들이 도니까 이제 유대인 박해 열풍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 유대인들을 막 건물 안에 다 넣고 막 태워 죽였다는 기록도 있고 한 2,000명을 동시에 교수형 시켰다느니 뭐 끔찍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흑사병 이후에 유대인들이 도망치죠. 서유럽에서 벗어나서 지금 이제 동쪽에 있는 동유럽이나 독일 쪽으로 도망치는데 이제 이게 사실은 나중에 가면은 다 히틀러, 아우슈비츠 혁명서 이거랑 또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예. 여기 가서 고생하고 저희가 그렇죠. 그러네. 그래서 유대인 박해 열풍도 이제 이때 처음 본격적인 색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교회도 사실 굉장히 약화가 되기 시작해요. 왜냐면은 교회도 소유 경작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경작할 사람이 없어지는 거야. 다 죽어버리니까. 거기에다가 사제나 수도사들이 또 의료 행위를 담당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또 다 죽어요. 그러니까 성직자들 숫자 자체가 확 죽어버립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구가 결국엔 국력이거든요. 거기도 이때는 경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다 죽어버리는 거죠. 근데 또 성직자가 누군가 있어야 되니까 이제 자격이 없는 막 좀 이상한 놈들도 임명을 시키는 거야. 쓰레기 같은 놈들도. 그렇구만. 그럼 그런 분들이 뭘 합니까? 부패하죠. 네. 이 친구들이 뭐 이제 이상한 짓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흑사병 이후에 기독교에 대한 반감, 적대감이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한다 그래요. 뭐 사회 분위기도 흉흉했을 거고 성직자들도 죽은 데다가 새로 들어온 놈들이 막 꼴통짓을 하니까 더 화가 났겠죠. 네, 그래서 아마 성스러운 교회라는 그 권위가 처음으로 흔들린 사건이 사실은 이 흑사병이다. 아까랑 반대죠. 신기하게. 예, 그렇죠. 예.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봉건제도가 붕괴한다는 거예요. 이때 그렇죠. 당시. 장원제도 자체가 없죠. 장원제도 자체가. 장원제도라는 게 뭐냐면은 왕이나 영주,
기사들, 당시에 이제 힘 좀 꽤나 쓴다는, 이 가문들이, 그때는 다 가문들 형태니까, 이 피라미드 형태로 서로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땅을 제공을 해주면, 그 땅에서 농민들은 뭘 하냐? 노역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예. 땅에 기생을 하는 거예요. 농노라고 그러죠, 농노. 근데 문제는 뭐냐면 흑사병으로 인구가 확 줄어들으니까 오히려 농노들이 유리해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땅이 남아 돌아요. 아, 그렇구나. 땅이 너무너무 많아. 특히 이게 일자리가 남아 도는 왜 문제냐면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 확 돌잖아요, 흑사병이. 그러니까 성 안에는 아니면 큰 도시 안에 부유한 사람들이나 사회 지도층이 몰려 있는 데서 확 돌아버리는 겁니다. 오히려 그리고 저 지방에 있는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은 그래도 피해가 조금 덜했다고 그래요.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1350년쯤 되면은 너무 많은 인구가 죽어가지고 이제 남자 일꾼 자체가 부족해졌어요. 한 반토막 나는 거야. 그러다가 보니까 자연스럽게 일꾼의 가치가 올라가죠. 예. 최저 시급이 올라가죠. 예. 공급이 적어지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지방에 있는 일꾼들이 크게 귀하게 대접을 받기 시작하고요. 지주들 입장에서는 이제 인력이 부족하니까 2배, 3배를 줘야 되는 거예요, 임금을. 예. 그러니까 그렇죠. 자기 땅에 있던 농노가 죽어버리니까 누군가를 고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카웃을 해오는 거죠. 저기 누구 김씨네 일 잘한다더라. 그러면 이제 몇 배 연봉 주고 데리고 오는 거죠. 그렇구만. 예. 최영만 같은 애 오면은 1, 2억씩 주고. 예, 이 농노들이 이제 드디어 영주로부터 독립을 해가지고 임금을 받는 노동자로 바뀌기 시작한다고요. 자유농민. 그렇죠. 예. 그래서 특히 영국에서 이 현상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돼가지고 영국 같은 경우는 한 15세기쯤 되면은 이제 임금 노동자들 형태로 다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농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있고 농업 노동자들이 있는 거죠. 그런 형태로 이제 토지 소유 구조가 바뀌기 시작하고요. 노사관계. 예. 노사관계 이제 이게 사실은 자본주의 시작이에요. 영국까지는 노예였으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 노동자 계층이 돈을 벌면서 자본을 축적하기 시작하고 자기가 직접 땅을 사기도 하고 한 15세기경 되면은 이제 양털 사업이 엄청 번성하거든요. 영국 같은 경우는 농민들 중에 떼돈 버는 사람들 생겨납니다. 예, 사장님들이 이제 태어나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가면 자본주의 부르주아가 되는군요. 예, 부르주아가 되는 거죠. 예. 일단 뭐 이런 얘기네.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노동자가 패스트를 통해 가지고 노동자가 줄어들게 됐고 노동자의 가치가 높아지게 됐고 그걸 통해서 부를 획득한 사람들이 생기면서 이제 중세가 마무리되는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농노들이 임금 노동자로 전환되는 사태. 그렇구나. 이게 벌어진 거죠. 아이러니한 것 같은 게 인류의 역사를 보면 뭔가 되게 합리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되게 우연한 기회에 일어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문명이 박살나게 되는 거, 전쟁의 승패 이런 것들도 뭔가 전략을 잘 짜서 되는 게 아니라 우연과 우연들이 겹치고 그래서 이기는 경우 뭐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어떤 미국에서 탄저균도 됐고 그죠? 제도가 해체되어 버리고 화산이 폭발해 갖고 그냥 어떤 문명이 싹 사라지면서 세계 그 역사 자체가 바뀌고 이런 것들을 보면 좀 그 유전에서도 나오거든요. 우리가 뭐 약육강식을 이야기하고 자연 선택을 이야기하고 하는데 실제로 지난번에 잠깐 언급을 했었지만 실제로 유전이 되어가고 이제 진화가 되어가는 과정들을 보면 그냥 랜덤하게 이루어지는 우연 때문에 일어나는 유전적 부동이라고 해요. 그게 유전적 부동. 그냥 우연하게 어떤 방향성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생각보다 역사를 움직이는 게 필연보다는 우연이 더 많이 그런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흑사병 얘기를 이제 잠깐 했는데 그 우연 얘기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연두 같은 경우도 아즈텍 제국이죠. 네. 예. 아메리카 반도의 지금 멕시코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중남미 쪽. 예. 멕시코는 북입니다. 예. 로드리게스, 에르난데스 이 사람들이 사는 그쪽 지역을 사실상 괴멸시킨 것도 천연두죠. 그렇죠. 예. 거기도. 예, 그러니까 1518년에 스페인 사람인 에르난도 코르테스라는 양반이 이제 한 800명 갖고 쳐들어간 거예요. 아즈텍 제국을. 그쪽 인구가 몇백만 이 정도 됐을 텐데. 깡 장난 아닌 것 같아, 진짜. 온몸에 세규 덕지덕지 붙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1518년에 출발을 해서 1521년쯤에 그 수도에 입성을 하는데 너무 쉽게 입성을 한 거야. 이상하게 자기도. 그래서 가서 봤더니 전염병이 엄청나게 돌고 있었습니다. 막상 들어가 봤더니. 그래서 그 도시 주민 한 절반 가까이가 사실은 스페인 쪽에서 건너온, 유럽에서 건너온 천연두 때문에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천연두가 이후에도 계속 돌아가지고
한 1000만에서 2500만 가까이 되던 뭐 학자들에 따라서 추산이 다릅니다. 이 아즈텍 지역의 인구가 17세기 들어오면 한 200만이 됩니다. 진짜 거의 90%가 죽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엄청난 건데 신대륙에는 이 내성 자체가 없었던 거지. 이 질병에 대한 내성이. 예.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살펴보면 질병이 인류 문명 사회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흑사병 같은 경우도 뭐 르네상스가 부활하고 이런 것도 사실은 흑사병이 다 밑반을 깔은 거야. 그렇구나. 예. 중세가 무너질 수 그렇죠. 있는. 어쨌든 뭐 쉽게 얘기하면 뭐 질병이 돌면 그냥 망했네. 망했습니다. 흑사병이 없어지게 되는 거에 대해 되게 재밌는 이론이 있어요. 쥐들이 사람은 몰랐는데 네. 쥐들 사이에서 전쟁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흑사병의 숙주가 될 수 있는 벼룩이 좋아하는 선호하는 쥐 군단이 있고 다른 한편은 그 벼룩이 좋아하지 않는 쥐가 있어요. 그 둘이 전쟁을 한 거야. 왜? 걔네들도 싸우겠지. 싸우는 거죠. 예, 그러니까 종끼리. 그 종끼리. 네. 바퀴벌레들끼리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처럼. 진짜로 막 이게 뭐 인간처럼 싸움을 한 건 아니고 이제 생존 경쟁을 한 거죠. 생존 경쟁을. 그런데 그 쥐들의 전쟁에서 그 패스트균을 옮길 수 있는 벼룩이 선호하지 않는 쥐가 이겼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갑자기 패스트가 사라져요. 갑자기 사라져요. 1665년에 런던에 크게 한 번 돈 이후로 갑자기 사라지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확정된 건 아닌데 그래서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예. 견해들이 있어요. 영국산 검은 쥐가 주요 숙주였다고 그래요. 시꺼먼 쥐가 이제 숙주라고 여겨졌는데 노르웨이에서 들어온 갈색 쥐들이 얘네들이 몰아냈다. 그래서 이게 잘 이제 없어졌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래도 너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병이 사실 인류를 거의 끝장 수준으로 거의 1000년, 2000년 전으로 운명을 널릴 수 있는 거였는데 결국엔 이게 끝장난 것도 인간이 한 게 아니에요. 쥐들이 싸워서 지네들이 전쟁했는데 그거에 어부지리로 우리가 이득을 본 거지. 우연으로 동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정리하면서 생각했었던 게 뭐가 있었냐면 그 전염병으로 국력이 쇠하고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아까 원나라 망한 것도 그런 게 있다고 했잖아요. 기근 한번 돌기 시작하면 쿠데타 일어나죠. 자원이 있었느냐 없느냐 총균세 같은 것도 나오지만 이제 철기를 갖출 수 있느냐 없느냐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죠. 또 뭐가 생각했냐면 이거는 동의하실지 모르는데 철학적 유행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양의 지금 사실 동양보다 서양이 앞섰다고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 현대에서는. 그런데 그게 사실 200년 전만 해도 동양이 300년 전만 해도 동양이 압도적이었죠. GDP 같은 걸 생각하면 중국이 거의 압도적이었잖아요. 아, 그래요? 그런데 그게 뒤집어진 이유도 제 생각에는 철학적인 유행 때문인 것 같아요. 서양은 기초과학, 또 과학적 방법론 이런 것들이 득세를 했고 과학적 방법론이요? 동양은 기술을 되게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과학 쪽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테크놀로지가 동양이 앞섰었고 뭐 화약이니 뭐 종이 개발 기술이니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중국의 3대 발명품으로 꼽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로 기초과학은 아니었고 서양은 오히려 굉장히 그 16세기, 17세기만 해도 여러 가지로 뒤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과학적 반문론을 도입한 기초과학에 대한 탐구들이 있었는데 그게 전 철학적 유행이라고 보거든요. 그것까지도 과학적 철학적 유행. 근데 있지만 그 아메리카 반도를 털어먹었지 않습니까? 통째로 그게 크죠. 자원. 예, 자원을 엄청 털었죠. 자원만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그러니까 결국엔 기초과학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당시에는 한 100년, 200년 정도는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축적되면 어느 정도 위치에 오르기 위해서는 기초과학이 중요한데 동양 그거에 게을리했던 거예요. 또 동양에서 또 막 엄청난 공격이 받을 것 같은데요.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닌데 이거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더 우월하냐고 평가했을 때 저희가 예를 들어 그 독실님이 있고 최 사장님이 있어요. 근데 독실님이 너무 힘이 센 거예요. 그래서 최 사장님 막 쥐업했어요. 막 진짜 옥수 털고 막 이래가지고. 다 털렸어. 네. 아 좋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최 사장 너는 너무 뒤처져 있었어. 내가 우월하잖아. 힘적 경쟁으로 봐서 넌 기초학문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야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서양이 문명 기초학문에 투자해가지고 앞서 나간 선진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건 사실이라도 그게 계속 유지되려면 폭력적인 탈취 과정이 전제되지 않으면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그건 잘한 거야 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야만성. 그러니까 너는 얻어 터졌으니까 열등해라고 보기 어렵죠. 경제학자들에 따르면 유럽 경제가 폭발하기 시작한 거는 신대륙 이후에요. 네, 거기서 캐온 상관이 없는 건가요? 산업혁명과 시장과 그 자본이 이제 산업혁명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렇긴 하지.
산업혁명이 세계화로 전파되면서 서양 세력들이 그 힘을 얻기 위해서는 수탈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 수탈 과정이 없으면 그 자본주의는 그렇죠. 유지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건 지금 과학만 얘기하는 거예요. 걔네들이 국력이 세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과학 자체가 없게 동양 되면은 과학을 그만 모독하시고요. 아니야. 이거는 생각을 많이 해봤었어요. 저도 저는 동양을 편을 들어주는 편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동양 사람이기 때문에 동양이 우월하다는 걸 항변을 하고 싶은 생각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저 대학 다닐 때 이제 연구 주제로 발표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동양에서 뭐 예를 들면 세계 최초의 비닐하우스가 미국이 아니 그 독일 쪽이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조선시대 더 이전에 있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테크놀로지인 거예요. 일종의 기술인 거야. 그런데 기초과학이 쌓인다고 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동양에서의 수학적 계산이 굉장히 탁월했거든요. 아주 정확하고. 근데 그 지난번에 수학편에서 얘기했었던 것 같은 그 기초적인 거 있잖아요. 좀 관념론 수준이 될 것 같은 그 수학. 그거는 서양에서 시작을 했지. 동양에서는 동양과 서양이 좀 달랐어요. 우리가 이거 나중에 한번 다시 동서양 배틀은 재밌는 주제이기 때문에 사실 저도 관심 있는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뭐 1905년에 그 상대성 이론이 유럽에서 등장할 때 동양은 사실은 뭐 없었잖아, 그지? 경제적으로 부유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알았어. 우주를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누가 먼저 획득했느냐를 예. 얘기한다면 기초과학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죠. 다음에 이거 배틀 한번 그러나 인간은 한 18세기까지 질병을 극복하지 못하고 질질 끌려다녔다.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였어요. 서양이 우월하다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서양이 지금 과학에서 발전할 수 있었던 게 초기에 굉장히 우연으로 시작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알았어, 그만. 실질적으로. 뭐 하나에 꽂히면 그냥, 알았어. 근데, 저희 설명해주신 것 중에, 아까 깡쌤도 그렇고, 독실님도 그렇고, 거대하게 사회를 이루고 있는 그 집단화된 사회에서 전염병이 전파되면 그 사회를 전멸시키잖아요. 인구 밀집된 지역에서. 근데 이게 양면성으로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러드 다이아몬드가 썼던 총균세를 보면 처음에 그 흑사병도 인구 밀집 도시에서 발생하잖아요. 사람들이 계속 많이 접촉하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거기에서 빠르게 전파되는 것도 있지만 거기서 이제 항체가 형성된 사람들이 있으면 지금 마야 문명 쳐들어간 것처럼 스페인 정복자가 쳐들어갔을 때는 도시 문명화가 안 되어 있는 지역을 초토화시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제러드 다이아몬드가 지금 열강들이 어떻게 됐냐면 도시화된 문명에서 자꾸 약한 문명들을 가면서 세균을 퍼뜨리는 거, 전파해서 전멸시키니까 이게 상호 측면으로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네. 어떤 면에서는 김도인이 한 얘기는 그거예요. 세균 때문에 멸망하기도 하지만 거기에 적응된 종족들이 그렇지 않은 종족들 도시화가 안 된 지역에 가서 거기를 초토화시키는 거죠. 그럴 수도 있네. 왜냐하면 도시화가 돼야지만 집단 면역이라는 게 생겨날 수가 있어요. 맞아요. 면역이 있는 사람들의 집단이 생겨나야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4명 중에서 3명이 면역이 있다면 최사장이 바이러스가 걸렸다고 하더라도 뭐 독감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우리 안에 전파되지 않고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부 다 면역이 없었다면 집단 면역이 없었다면 그냥 우리 4명이 다 감기 걸리겠죠. 그럼 우리 4명이 어딜 가든 또 퍼뜨리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이런 집단 면역이 있는 집단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긴 해요. 근데 여기서도 아까도 지금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의 가치를 좀 제거하고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강한 문명이 약한 문명을 초토화시킨다라고 볼 것인지 그 강한 문명도 이미 한번 초토화가 일어났었던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폭력의 논리로 설명할 거는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세균에서는 폭력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도시화됐던 먼저 도시화가 시작된 문명이 예를 들어 마야 문명으로 넘어가면 어쨌든 거기 점령하려고 한 목적이 있더라도 의도적으로 세균을 퍼뜨리는 건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마야 문명 쪽에서 이쪽 유학을 왔다가 돌아가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도 퍼질 수 있는 거거든요. 세균이 퍼지는 거는 뭐 세균전이 아닌 이상이네. 그러니까 우연인 거죠. 그렇죠. 우연인 거죠.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제 제가 괴담을 퍼뜨린 것 같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집단 면역을 보이는 사람들은 살아겠죠.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우리 예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일단 그러면 깡 선생이 말씀해 주신 거는 고대에서부터 중세까지 다 죽었어. 질병의 역사를 무서워 하셨군요. 알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잠깐 쉬고 계속하겠습니다. 네.
잠깐 잘 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염병의 공포에 대해서 괴담을 퍼뜨렸는데 이걸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일단 걸리면 다 죽는다. 다 죽는다 우리는. 메르스 왔으니까 다 죽었다. 라고 지금 지대너비아스의 공식 입장은 아니고 깡 선생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렇죠. 무섭다고. 이건 유포로 처벌받는 거 아닙니까? 무서워. 처벌 받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진짜? 저는 기원전에서 중세까지 괴담을 유포한 겁니다. 그렇지. 흑사병. 문장관님 병 걸리면 안 된다. 무서워. 그렇군요. 아까 그 천연두 얘기를 했었는데 천연두가 완전히 공식적으로 이제는 퇴치됐다고 발표를 했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거의 20년 가까이 천연두 새로운 신규 환자가 없고. 아, 그래요? 네. 이제 없는 것 같아요, 천연두는. 그런데 문제는 그 샘플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있어요. 북한도 그걸 가지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샘플? 천연두 샘플. 79년 이후로는 우리는 전부 다 그걸 안 맞았어요. 천연두. 저희는 백신 예방 안 백신이었어요. 해줬죠. 네. 그러면은 생물학 무기로 그 천연두균을 넣어갖고 퍼뜨리게 되면 실제로 북한에서 말하는 미제를 박살낼 수 있는 거예요. 탄저균은 뭐예요? 탄저균도 마찬가지죠. 일종이에요? 탄저균도 네네. 탄저균도 천연두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물학 무기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굉장히 그냥 무서운 전염병. 사망률이 어떤 경우에 20%에서 최대 90% 이상이 될 정도로 무시무시한 병인데 그거를 이제 공중 살포를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실제로 적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왜 우리가 탄저균 얘기를 하는 겁니까? 5월 28일에 이거 미국이 선물해 주셨잖아요, 저희한테요. 선물해 주셨어요? 네, 정말 좋으신 날이에요. 주한미군 주둔지에 살아있는 탄저균 생균을 페덱스로 택배로 진짜로? 강제 선물. 괴담 아니야? 원래는 사멸된 탄저균 표본을 보내야 해야 되는데 실수로 것 같아. 생균을 보냈고 그거 우리 정부에 통보도 없이 실험을 했었던 거죠. 생균을 보낸 거죠. 실수라고 해야겠다. 실수 아닐 수도 있겠다. 미국이 그러실 리가 없죠. 실수하셨겠지. 이런 거 좋아요. 강압적으로 뭔가 선물해주고 그런 마초적인 제 스타일이에요. 동북아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 선물해 주셨다는 거죠. 탄저균이나 이런 게 이제 난 복잡한 게 헷갈리는 게 뭐 바이러스가 있고 뭐 박테리아도 있고 이게 뭐가 다른 겁니까? 이게? 맞아요. 종류가. 이제 그러면 저 병원성에 대해서 병원균에 대해서 이제 3가지 정도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역사를 끝내고 이제 생물학적 기초로 들어가는 거예요. 3가지 혹은 4가지 정도로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바이러스, 박테리아, 기생충, 박테리아, 바이러스, 기생충. 또 하나는 뭐 진균류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진균류.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무좀균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걔는 박테리아나 뭐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네, 그거는 우리랑 똑같은 네. 곰팡이 같은 거. 그렇죠. 피부에 나는 곰팡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걔네들 같은 경우에는 진핵생물이기 때문에 그 둘이랑 달라요. 자, 그러면 이제 생물에 원래 분류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화난 표정이야. 진균류부터 시작하게 되는 그 진핵생물 말고 진핵생물 얘기했던 것 같다. 예전에 한번 했었어요. 그렇죠. 원핵생물은 그냥 안에 확 풀어져 있는 거고 진핵생물은 예쁘게 다 포장되어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인간은 그렇죠. 인간은 당연히 진핵생물이고요. 네네.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박테리아라고 하는 세균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진균이랑 다른 거예요. 세균은 원핵생물입니다. 풀어져 있어요. 세포 자체가 진균류 혹은 우리 세포랑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작고 그 안에 그냥 유전 물질들이 풀어져 있어요. DNA가. 박테리아가요? 네, 박테리아가. 네네. 그래서 굉장히 작고 그게 발견되고 눈으로 보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현미경이 발견된 다음에야 볼 수 있게 됐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세균이라고 보시면 돼요. 바이러스는 또 뭐냐? 바이러스는 또 박테리아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거는 현미경으로 안 보여요. 정말요? 그래서 지금 뭐 담배 모자이크 병이라는 병이 있어요. 네. 담배한테 걸리는 이게 담배 혹은 가직과 식물의 잎에 감염되는 건데 그 잎이 모자이크 모양으로 막 이렇게 까매지고 이렇게 노랗게 색깔 물들고. 근데 이 모자이크 병이 왜 걸리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세균이 분명히 있을 거다. 담뱃잎에 모자이크 모양으로 뭐가 생겨서. 뭐가 생겨.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근데 담배는 되게 비싼 작물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치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세균, 당연히 세균이겠지. 균 때문에 걸린 거니까. 그래서 세균을 분리하려고 해봤는데 어떤 거름종이를 사용해도 걸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걸리긴 걸려. 그걸 봐서는 세균보다 훨씬 작은 뭔가 병원균이 있나 보다. 그래서 최초로 그걸 분리했는데 그게 이제 인류 최초로 분리한 바이러스가 담배 모자이크병 바이러스가 됩니다. 그럼 바이러스는 어떻게 확인해요?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 현미경으로 확인 안 되는데? 그건 너무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고성능 현미경? 전자현미경 보면 보일 수도 있겠죠. 실제 사진들도 있으니까. 근데 그거보다는 보통은 직접? 바이러스가 몸 안에, 이게 맞아요.
바이러스가 몸 안에 들어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항체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항체를 테스트해요. 예를 들면 에이즈가 바이러스거든요. 네. 그럼 에이즈 보균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하냐면 피를 걸러가지고 에이즈의 바이러스라고 하는 HIV 바이러스를 찾아내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 몸이 그 HIV 바이러스에 맞는 항체를 만들고 있는지 그 항체를 검사를 해요. 이거 영 같은 거네요. 뭐야? 연? 영. 그러니까 1, 2, 3, 4가 있어요. 그거 아니야. 아무데나 다른 얘기야. 그러면 내가 궁금한데. 그러면 이제 세균이랑 바이러스의 차이가 일단 차이가 나요. 크기가 엄청나게 차이 나고 바이러스는 사실상 원래는 생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바이러스는 뭐가 있냐면 겉에 캡시드 단백질이라고 단백질이 있고 그 안에 유전 물질 DNA 혹은 RNA가 들어있어요. 그게 다예요. 그리고 효소 몇 개 들어있어.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려면 원래 생물이라고 이야기하려면 얘네들이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어야 되고 유전도 있어야 되고 생식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생장도 일어나야 되고 발생이 일어나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뭐 물질 대사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뭔가를 먹고 똥을 싸야 돼요. 그래야 생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아이고 명쾌하다. 그런데 그런 게 못하는 애예요. 그것도 없어요? 먹고 싸지 않는구나. 먹고 싸지 않아요. 살아있지 않아요. 영 같은 애네. 이상하네. 근데 어떤 기능을 하는데 살아있지 않다고 해요? 바이러스는 아무 기능을 못해요. 그런데 걔가 세균이나 우리 세포에 감염을 시킬 수가 있어요. 약간 달라요. 아예 다른 애구나. 박테리아나 세균은 그러면은 그냥 살아있어. 먹고 싸고를 해. 그렇죠. 살아있는 애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세균이 박테리아죠. 네, 세균이 보통 박테리아. 그러니까 세균이 박테리아고. 근데 바이러스는 훨씬 작고 자기 DNA라고 통칭을 할게요. 사실 RNA 바이러스도 있거든요. DNA라고 하는 유전 물질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걔가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면 채사장을 감염시킨다. 네. 그러니까 채사장 세포를 딱 붙잡아요. 인식할 수 있는 부위가 있어. 그래서 여기 인식을 하고 딱 붙잡는데 여기서 인식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얘가 뇌가 있어가지고 생각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채사장 몸에 딱 상보적으로 들어맞는 부위가 있어요. 그럼 내가 바이러스라고 한다면 채사장의 세포에 딱 달라붙어.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캡시드 단백질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효소를 통해서 채사장 세포를 뚫고 내 DNA를 이 안에 주입을 시키고 끝납니다. 그럼 채사장 몸 안에서 내 DNA가 채사장이 가지고 있는 효소로 인해서 번역이 되고 복제가 돼요. 그러면은 이 DNA를 복제하면 그러니까 번역을 시키면 뭐가 나오냐면 아까 그 캡시드가 다시 나와요. 좀 순환의 오류에 빠져 있어요. 유전 물질을 주입을 했어. 그 유전 물질을 번역했더니 나오는 게 아까 그 캡시드 단백질이야. 그러니까 껍데기야. 공중에 똥 같은 게 막 떠다니다가 내 몸에 딱 붙었어 똥이. 네. 그럼 갑자기 걔가 내 DNA 뭔가 조작을 해서 자기 DNA를 집어넣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계속 똥을 싸는 거네. 적절하다. 비슷할 수 있겠다. 그래? 비슷해? 네. 그래서 그거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채사장의 세포에 있는 걸 사용해서 번역했는데 그게 아까 그 껍데기에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DNA가 아까 들어갔잖아요. 걔가 채사장에 있는 복제 효소를 사용해서 DNA를 여러 개를 복사를 해요. 그 다음에 다시 재조립된 다음에 방출하는 거야. 그러니까 순환의 오류를 겪고 있는 이상한 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계속 그 인간의 세포를 일종의 숙주처럼 삼아서 자기 복제를 하는 거네요. 자기 복제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왜 문제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채사장 세포를 죽이고 자기가 튀어나와요. 그럼 튀어나와 있는 애들이 또 옆에 있는 다른 그렇죠. 또 다른 에어리언이랑 똑같아요. 에어리언 자기들은 생식을 못 하잖아요. 남의 몸을 사용해서만 생식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에어리언은 살아 있는데 에어리언이라고 하면 에일리언. 에어리언이라고 하지 말라고. 편집해줘. 에일리언. 잘 가르쳐줘. 가르키다. 잘 가르쳐줘. 잘못했으니 가르쳐주세요. 에일리언은 살아있는데, 얘는 그러니까 세균 같은 거죠. 에일리언이 남의 몸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이용해서 자기가 번식을 하는 것처럼, 그렇죠. 바이러스도 다른 세포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걸 가지고 번식을 합니다. 그러면은, 아까 전에 생물인지 의심스럽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과거에는 이런 거는, 흔히 말해서 그 물질대사라고 하는 거, 먹고 똥 싸는 거를 안 하니까 그리고 자기 스스로는 생존의 가능성이 없어요. 생존이 뭐냐에 따라도 다르겠지만 그냥 얘네들은 잘 건조시키면요 결정 구조로 완전 만들어져요. 분말로 만들어져. 근데 이게 죽은 게 아니야. 왜냐면 이건 그냥 무기물이랑 다를 바가 없거든요. 물에 풀면은 다시 또 활동해? 막 살아서 움직이는 건 아니죠. 자기가 생명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세균이라는 거는 자기가 막 먹고 똥 싸고 실제로 자기가 움직이기도 하죠. 그렇죠. 움직이고 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얘네들은 그런 게 안 돼요. 움직이지도 않아. 근데 가서 딱 달라붙는 거야 그냥. 바이러스는 무생물 같은데 이상하게 자가 복자하는 그런 기능을 한다. 남의 안에 들어가면.
이게 독특하네. 근데 움직이지 않는데 어떻게 달라붙어? 인력에 의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딱 상부적으로 맞는 부위가 있어요. 끈끈하게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 자기가 헤엄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둥둥 떠다니다가 그쵸? 우연히 만나는 거예요. 우연히 만나는데 딱 상부적으로 맞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딱 결합을 하는 거예요. 손에 깍지를 껴버리는 거야. 그런데 이제는 이것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 게 이제는 생물이라고 하는 거를 어떤 물질 대사를 할 수 있느냐의 여부를 보지 않고 정보의 전달자로 봐요. DNA라고 하는 그 유전 정보를 전달할 수 있으면 생물로 봐요. 그럼 얘는 살아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생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무튼 간에 유전 정보를 주입하고 약간 변이가 일어난 상태로 다시 그 유전 정보를 다른 데 전달을 시켜주는 거니까. 어떤 정보가 하드디스크도 생물인가? 그러니까. 이거는 좀 생각해볼 만한 여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되게 간단하게 정리해야 되네. 뭐 허나 이런 것들 다 생물이라고 인간이라고 인식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이제 확장된 개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인공지능을 생물이 아니다라고 단적으로 말하는 과학자는 많지는 않을 거예요, 사실상. 그래요? 그렇지 않겠어요? 인공지능으로 나타나갖고 얘가 뭐 예를 들면 튜링 테스트로 통과할 수 있고 한다고 하면.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생물의 정의를 뭐로 할 것이냐가 되겠죠. 그렇구만요. 그러니까 정의에 따라서 바이러스에 대해서 판단이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어쨌든 야 신기하다. 바이러스 되게 신기하네. 재밌어요. 그러면 이제 세균과 바이러스는 극단적으로 다른 행동을 하게 돼요. 세균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 몸이 직접 걔를 잡아먹어요. 걔를 죽이면 걔는 살아있는 애니까 움직이는 애. 우리 가운데 외계인이 껴있는 거야. 에일리언 말고 외계인. 이티 같은 애들. 이티는 좀 착한 애인가? 미안하다. 어쨌든 그레이가. 그레이가. 그럼 걔네들을 우리가 죽여요. 잡아서 죽여. 그렇게 퇴치를 하면 되는데, 바이러스는 그런 퇴치가 안 돼요. 너무 작아. 우리 주변에 택배 상자가 돌아다니고 있어. 그럼 어떻게 잡아? 택배 상자요? 택배 상자구나. 그런 거야. 택배 상자가 나한테 우연히 그걸 맞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집어들면 거기다 이제 내 몸 안으로 택배 내용물이 들어오고 택배 내용물 똥 싸게 만드는 거야. 그렇지. 맞아요. 그거예요. 근데 그거 잡을 수가 없어요. 걔는 바이러스는 뭘 하냐면 우리의 세포를 감염시켜요. 그러니까 세균은 우리의 세포 안에 들어오지 않아요. 세균은 쉽게 말해서 우리 피 속을 돌아다니고 우리의 어떤 부위에서 지가 스스로 번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 이제 칼로 찔렸어, 피가 났어. 그럼 그분의 이제 세포 감염이 세균 감염이 일어나게 되면 흔한 세균 감염의 증상이 뭐냐면 빨갛게 부어오르는 거예요. 살짝 이렇게 칼로 살짝 베인 상처를 보면 항상 소독을 철저히 하더라도 살짝 빨개지잖아요, 그 부분이. 맞아, 살짝 열이 나고. 그럼 그 안에서 세균들이 막 여기저기 번식을 한 거예요. 근데 바이러스 감염은 그런 식으로 부어오르거나 우리한테 그렇게 되지 않아요. 바이러스는 그냥 우리 세포를 뚫고 들어와 버립니다. 그래서 세포 하나하나를 점령을 해요, 자기가.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세포는 또 뭘 하냐면 재밌는 게 내가 지금 뭘 번역하고 있는지 항상 제시를 하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세포들이 내가 지금 뭘 번역해서 어떤 단백질을 만들고 있는지를 밖에다가 알려줘요. 투명하게. 어떻게 좀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지금 내 DNA가 DNA 중화 효소가 DNA를 복제하고 있을 것이고 DNA 전사를 통해서 유전 정보라고 하는 걸 단백질 설계도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내가 지금 합성하고 있는 단백질의 조각을 전시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중국집에 갔을 때 주방장이 창문을 열어놓는 거야. 볼 수 있게. 뭐든지 볼 수 있어. 오늘 정말 명쾌하다. 그럼 돌아다니면서 지금 이 세포가 뭘 만들고 있는지 볼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걸 감시할 수 있는 애들이 있어요. 우리 몸에. 그게 면역체계예요. 면역체계가 돌아다니면서 이 중국집에서 뭘 만들고 있는지 봤더니 얘가 예를 들면 짜장을 만들고 있어야 되는 중국집이 똥을 만들고 있어. 그만해. 똥 말고 뭐가 없을까? 똥 말고? 택배, 그래, 똥이 맞겠다. 택배 그 조립을 하고 있는 거야, 갑자기. 야, 너 택배 조립하면 안 되는데 이거 어디서 났어? 밖에서 택배가 들어왔는데?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하냐면 걔한테 자살 명령을 내려요. 야, 너 죽어라. 그래서 세포 자살을 유도하든가. 근데 우리 세포가 저항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세포의 구멍을 뚫어버립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일단 첫 번째로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내 세포를 죽이는 애들이 있어요. 세균은 우리가 잡아먹어서 끝내는데 끝낼 수 있죠. 얘는 바이러스는 세포 이상을 나를 감염시켜요. 그러니까 세포를 죽여야 돼. 그렇죠. 세포 단위가 돼요. 그러니까 세균은 세포 안으로 안 들어오고 피 속을 떠다닌다 보시면 되고 혹은 그 조직 근처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 바이러스는 세포 안으로 들어오니까 우리가 바이러스 자체를 잡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내 세포를 죽여요. 자살 명령을 내려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건 택배 상자가 조립한 상태로 또 팍 튀어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이제 뭐 하냐면 아까 말한 항체들을 또 쏴요. 그 택배에 딱 맞는 항체들을 쏘는 거야.
백혈구나 이런 애들이? 백혈구 중에서 그렇죠. 항체를 쏠 수 있는 비세포라고 부르거든요. 총 쏘는 애들이 있죠. 예, 총 쏘는 애들이 있어요. 그 항체를 쏴요. 그럼 그 택배 상자를 폭탄 제거 많이 있구나. 층층이 둘러싸버립니다. 항체가. 그럼 이제 걔는 보세요. 택배가 배달돼갖고 채사장 몸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택배 바깥을 지금 항체가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랩핑을 해놓은 거예요. 그럼 채사장 안에 못 들어가겠죠. 네. 그럼 걔는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아요. 못 들어가니까. 택배를 못 뜯어보게 하는구나. 그쵸. 아하. 택배가 안에 못 들어가요. 너무 잔인하다. 뭐 그거죠. 그러니까 세균 같은 경우는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 그렇죠. 네. 실제로 네. 살아서 움직이고 막. 네. 그런데 그 북한에서 날아온 택배가 있는 거야. 네. 우리 사회에 그게 둥둥 바이러스다. 그리고 그 안에 김정은님의 훈시가 담겨있죠. 그걸 열어보는 순간 종북 세력이 되는 거야, 우리가. 그럼 그게 집안으로 들어가는 걸 막아야 된단 말이야. 어디가 적절하지 않아. 삐 처리. 근데 이거 너무 적절한 것 적절하다. 같아. 집안으로 택배는 들어가잖아요. 그렇구나. 속상해. 간첩은 집안으로 들어가진 않아. 동네에 돌아다니고 있는 거지. 이해했어요. 야, 이 친정부 방송. 진짜. 야, 이게 참. 세균과 바이러스의 차이가 그런 거군요.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서 2차 면역으로 둘 다 존재하고요. 1차, 아까 말한 것 같이 1차 면역으로 해서 그냥 무조건 외부인이면 다 갖다 죽이는 세포들도 있습니다. 배식세포, 수지상세포, 수지모양세포, 수지모양이에요? 수지상세포, 이렇게 호중구 이런 애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기생충도 있는데, 기생충은 다음에 한번 다뤄볼까 해요. 기생충 제국이라고 하는 책이 저는 되게 읽어보고 좀 충격을 받았는데. 기생충은 그냥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세균보다 훨씬 클 것 같아요. 훨씬 커요. 훨씬 크죠. 알겠다. 근데 그 기생충은 너무 크고, 막 사람 키보다 크니까. 우리 뱃속에 있는 회충 같은 거. 회충이 2m 정도 큰다는데? 촌충 이런 것도 막 8m, 7m 이렇게까지 클 수 있어요. 돌돌돌 말려있는 거지. 근데 그 기생충의 경우, 기생충이 지금 영가씨 예를 들어주셨는데, 아까 그 우연한 기회에 모든 것들이 일어난다고 인류의 역사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했잖아요. 네. 그것처럼 진화도 우리가 원래는 진화를 전통적으로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지난번에 한번 했었었는데, 과잉 생산, 개체 변이, 생존 경쟁, 적자 생존, 자연 선택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일단 생산이 많이 되고 그중에 생존 경쟁을 해서 가장 중요한 팩터로 이름 뭘 얘기하냐면 힘센 애가 먹이를 많이 먹고 살아남고 힘이 약한 애는 못 먹으니까 죽는다라고 보통 생각을 해요. 그렇지. 그리고 환경에 적응했냐 여부. 혹은 뭐를 얘기하냐면 힘센 애가 힘이 세기 때문에 자기의 씨를 퍼뜨릴 수 있는 생식의 기회가 많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네. 근데 요즘은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 힘센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맞아. 기생충에 감염됐는지 여부가 더 중요하다라는 연구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힘이 약해서 내가 비리비리해서 죽는 게 아니라 기생충에 감염됐기 때문에 죽는 거야. 왜냐하면 기생충이 예를 들면 내가 아직은 뭐 곤충 안에 있어. 메뚜기 안에 있었어요. 근데 내가 새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 중간 숙주가 새야. 그러면은 내가 메뚜기의 뇌를 조절해갖고 메뚜기가 꼬리를 풀 위에 올라가고 꼬리를 쳐들게 만들어요. 그럼 걔는 강한 메뚜기라고 하더라도 그냥 풀 위에 올라가도 꼬리를 쳐들고 있는 거야. 그럼 새가 걔를 쫙 잡아먹는 거죠. 그래요? 그럼 새 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진화의 과정에서도 기생충이 뒤에서 조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취직이 안 되는 것도 내가 못나서가 아니라 그렇지. 기생충이 나를 조종하고 있어서인가요? 우리가 기생충에 감염됐기 때문에 이력서만 쓰려고 하면 엉망으로 쓰게끔 만들어. 왜 모르겠다. 면접 가서 막 이상해지고 뭐 사치고 막 이런 거. 그거 연가시라는 영화도 그런 거였다고 들었거든요. 전 보지는 않았는데 그 연가시가 물 안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때가 되면 그래서 그 물 속에 자살을 하도록 만들어요. 영화 봤어요, 맞아요. 실제 연가시에서도 진짜 실제예요? 그래요. 봤어요, 그거 영감을 실제로? 얻은 거야. 아니요, 영화로 봤어요. 실제로 연가시 봤어? 나 봤는데 진짜 충격이었어. 연가시라는 존재가 있는지 알기 전에 군대에 있었거든요. 네. 근데 가는데 애들이 이제 가면서 이제 발로 밟은 거야. 그 메뚜기 같은 거를. 사마귀. 뭘 밟았는데, 그래서 가면서 봤거든요. 낮이었는데, 행군하면서 봤는데, 거기서 철사 같은 게 꿈틀꿈틀하면서 기어 나오는 거예요. 철사 같은 게. 나는 너무 놀랬어. 저게 도대체 뭔가. 나중에 알았어. 연가시라는 걸. 근데 걔가 이제 물 속으로 때가 되면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걔가 그 숙주를 물로 다이빙하게 만든다는 물가에 가서 그런 식으로. 근데 그게 사람한테 감염되는 기생충도 메디나충이 그렇지 않습니까? 몰라. 메디나충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한테 감염돼요. 네. 걔도 때가 되면 물속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뜨겁게 만들어. 감염됐을 때 너무 발이 뜨거운 거야. 그래서 물에다 싹 담그게 만들어요. 그러면 피부를 뚫고 걔가 다시 튀어나와요. 물로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냐면 기생충이 뒤에서 사람도 조종하는 거야 심지어. 여기가 화끈거리게 만들어서 물에 담그게 해서 물로 자기가 가려고.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그런 것들이 살아남도록 진화되어 왔겠죠. 그렇지. 우리가 자꾸 이게 오해하게 되는 게 마치 기생충이 의도를 갖고서 우리를 막 조종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는 그게 아니라 진화의 산물이죠. 그렇지. 산물이 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구나. 뭐 이제 살 빼기 위해서 기생충 일부러 감염되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어요. 살 빼려고? 기생충이 상당히 많은 칼로리를 소비하거든요, 자기가. 그래서 너무 뭐가 정말로 젊은 여성들이라고 하면 안 되나? 아무튼 살 정말 빼야 되는 사람들 사이에서 기생충이 일부러 감염이 되면 먹는 거 대비 덜 살쪄요. 야, 말도 안 되는 괴담 아니야? 그런 괴담이 있었어. 애완 기생충을 키우는 겁니까 이제? 몸속에 키우는 거죠. 자기야 잘 있었어? 이렇게. 8m짜리 9m짜리. 괜찮다. 키도 크네. 궁금한 게 그럼 네. 메르스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인플루엔자잖아요, 얘네들이. 이건 뭐예요, 그럼?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예요. 메르스라고 하는 것도 바이러스고. 바이러스야? 무섭네, 그러면? 네. 바이러스가 더 무섭나? 세균이면 이제 더 일단 친근해. 기본적으로 세균은 우리가 퇴치할 수 있는 수단이 이제는 생겼어요. 그 박테리아라고 부르는 거. 그 최초가 우리가 알고 있는 거 페니실린입니다. 항생제. 세균은 공통적으로 뭐가 있냐면 세포벽이 있어요. 그렇지. 세포벽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나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식물에 있는 것들을 세포벽이라고 얘기하는데 얘네는 세포벽이라고 이름은 붙었지만 다르게 돼 있어요. 펩티도글리칸이라고 하는 성분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세균은 겉에가 우리랑 달라요. 겉에가 층층이 싸고 있는 단단한 펩티도글리칸이라고 하는 애가 싸고 있는데 걔가 우리 진핵생물이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럼 항생제는 뭐냐면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펩티도글리칸의 합성을 방해해요. 그러니까 세균은 지가 그냥 합성하겠죠. 그래도 자기가 세포 분열도 하고 해야 되니까 하는데 허술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터져버려요. 껍데기가. 네, 껍데기가 허술해요. 그러니까 풍선 이거 표면을 계속 약하게 만드는 거구나. 그렇죠. 염산 뿌리는 것 같은 거예요? 뭐 그럴 수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 그걸 방해하는 거예요. 페니실린은 그래요. 그 합성을 방해하기 때문에 쟤는 방해되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얘는 생각하는 애들이 아니니까. 원핵생물만 아까 얘기했던 펩티도글리칸을 그걸 갖고 있으니까 우리는 진핵생물이니까 우리는 영향이 없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항생제를 먹어도 원핵생물은 죽는데 우리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왜 항생제를 먹으면 우리 몸에 안 좋다고 자꾸 얘기해? 그거는 이제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고 우리 몸에 좀 긍정적인 원핵 생물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있을 수 있어. 실제로 그래요. 항생제를 먹게 되면은 유산균도 싹 죽어요. 그래도 설사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또 뭐가 있냐면 문제는 그 펩티도글리칸의 합성을 방해하는 페니실린 때문에 싹 죽어가잖아요. 근데 원핵 생물이 돌연변이가 발생해갖고 그 항생제에 저항성이 있는 내성이 있는 세균들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세대 항생제가 또 생겼거든요. 근데 그 2세대 항생제의 저항성이 또 생겼어. 3세대, 지금 4세대까지 항생제가 있어요. 근데 4세대 항생제도 내성을 가지고 있는 박테리아들이 벌써 출현했어요. 항생제의 속도보다 내성이 있는 박테리아의 출현 속도가 훨씬 빨라서 이게 슈퍼박테리아라고 부르게 되는데 거기에 감염되게 되면은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그 슈퍼박테리아 감염된다고 하더라도 웬만하면 안 죽을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우리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근데 문제는 중환자실 그런 병원에 면역 체계가 약한 분들한테 그 중환자실의 4세대 그 항생제 광범위 항생제 그런 슈퍼 항생제를 이길 수 있는 박테리아가 그 중환자실에서 유행을 한다고 하면은 거기 있는 분들한테 위독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은 박테리아의 종류에 상관이 없는 거죠, 항생제는. 사실 종류가 있어요. 박테리아도 그람 양성균, 그람 음성균 이런 게 있는데 그냥 그거는 뭐 여기까지는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그냥 공통적으로 엿을 먹일 수 있는 무기가 있긴 있다. 있습니다. 페니실린이다. 우리한테는 없고 걔네들만 가지고 있는 거를 방해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바이러스는 이거 얘기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슈퍼박테리아가 지속적으로 여기저기 출현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의약분업 때문이 아니라 그런 이유로 인해서 항생제를 이제는 처방전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그냥 막 아무데나 가갖고 뭐 흔히 뭐라고 물었더라 항생제를 마이신. 맞아요. 마이신 달라고 해서 막 이렇게 샀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오남용을 하면 안 된 이유 중에 그러니까 남용을 하면 안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몸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인류 전체에게 위협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내성이 생긴 애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구나. 그렇죠. 더 많이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항생제는 복용할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걸 주의해 주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의사가 3일치를 처방을 했어요. 그럼 3일치를 다 먹어야 돼요.
한 번만 먹어도 보통은 하루만 먹어도 증상이 완화되거든요. 네. 그럼 더 이상 안 먹으려고 해요. 네. 그렇지, 안 먹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두 가지를 지켜주셔야 되는 게 시간을 정해서 드셔야 되고 첫 번째는 예를 들면 하루에 2번 먹어라라고 하면 12시간 간격으로 먹는 게 최고 좋아요. 밥 먹은 이후로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그냥 12시간 간격. 그리고 3번 안 좋지 않고 괜찮아요. 3번 먹어야 되는 경우에는 8시간 간격으로 3번 먹는 게 최고 좋은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혈중 농도를 유효 혈중 농도를 유지해야 되니까. 또 하나 뭐가 있냐면 3일치 처방이 나왔으면 3일을 다 먹어야 돼요. 무조건. 왜?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비실비실하게 살아남는 애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거를 막는 거예요. 먹기 시작했으면 끝까지 죽여버리는 게 낫지. 아, 몰랐어요. 한 반 정도, 항상 한 80% 정도 죽이고, 우리 증상이 완화될 때부터 아마, 그냥 더 이상 안 먹게 되면 20% 정도 살아남을 수 있잖아요. 걔네들이 내성을 가지고 살아남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간첩은 씨를 말려야 된다. 그렇죠. 씨를 말려야 돼요. 근데 왜 병원에서 처방해 주실 때 이거 완벽하게 나으셔도 통증이 완화되거나 증상이 완화돼도 완전히 다 드세요라는 말을 안 해주세요? 해요, 보통. 해요? 근데 귓등으로 듣는 거지, 우리가. 아니, 그냥 보통 3일치 약 나가요. 그러면은 저희 나아지면 약을 더 먹으면 안 좋다고 생각하니까 증상이 완화되면 그냥 중단하잖아요. 왜 의사 선생님이 약을 판매하려고 나한테 이렇게 많이 먹이나 보다. 이런 생각하지 않나요? 근데 예전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요즘 젊은 의사 선생님들, 이러면 또 나이 많은 의사 선생님들 지금 아닌데, 아우, 무서워. 젊은 의사 선생님들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약사분들한테도 물어보면 다 알려주세요. 이건 끝까지 다 먹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 식후에 반드시 먹어야 되나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지 않고 그냥 시간 맞춰서 드시는 게 낫고. 독실이는 굉장히 집요하게 물어볼 것 같은데. 언제 먹어야 드셨어요? 돼요? 카톡 와 계속 실시간으로. 이런 것도 좀 모르겠어요. 사진 찍으세요. 그냥 이름을 알아놔요. 이름을 알고 요즘은 약봉지에 또 약 이름이 써 있잖아요. 그럼 궁금하니까 찾아보는 거예요. 이 약이 뭔가. 아 진짜로? 그럼 다 이제 또 나오거든요. 어떤 약이고 어떤 성분들인지. 어쨌든 그래서 나는 그래서 어쨌든 궁금한 게 그건 거야.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박테리아니까. 나는 지금 메르스가 걱정이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싶은 게 막 요즘 막 손세정제면 박테리아가 죽을 것 같긴 해. 손세정제는 박테리아 죽입니다. 바이러스는 못 죽이겠구나. 요즘 공기청정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무슨 뭐 음이온으로 죽이네, 뭘로 죽이네 난리예요. 아 맞아. 에어컨에도 뭐 닥터 에어컨에도 뭐 살균을 해준다. 니네 집 에어컨들은 좋구나. 아니 광고로 광고난 에어컨 이런 애들이 없어. 실제로 살균을 해요. 아, 그 작용이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은나노가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냥 말만 그렇게 붙여놓은 제품이 있는가 하면 실제로 살균력이 있는 은나노가 있대요. 근데 그 실제로 살균력이 있는 은나노를 하천 같은 데 버리게 되면 거기에 실제로 있는 좋은 균까지 싹 다 죽이는 거야 걔네가. 그래서 그것도 오히려 문제가 된다는 얘기도 얼핏 본 것 같아요. 은나노가 뭔데? 일본어 나노 입자. 은나노? 굉장히 강한 일본어 같은데. 은나노가 뭡니까? 굉장히 곱게 되어 있는, 총매라고 무기 총매라고 보시면 돼요. 활성이 심해가지고 걔네들이 살균력을 나타내는 건데. 그냥 은이야, 은? 은가루예요, 정말. 안가루야. 근데 최고로 아주 가늘게 분쇄해 놓은 거죠. 그렇군요. 그 나노 입자인 은이 되는 거고, 걔네들이 활성이 심하고,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살균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항생제는 우리 몸에서 복용을 하는 거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알코올을 가지고 소독하면 세균이 죽느냐? 죽습니다. 그렇네. 그래도 약화시켜서 죽이는 거고, 예를 들면 과산화수소라고 하는 거, 옥시풀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활성산소도 우리 얘기했던 것 같다, 그쵸? 비타민 C 얘기하고, 걔네들이 세포 자체를 태워버려요. 우리 세포도 태우지만 그 세균들을 태워버리죠. 그래서 죽이는 실제로 효과가 있어요. 그럼 이런 거지. 감기는 바이러스예요. 그 독감이라고 하는 거, 인플루엔자.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독감인데 그러면 손 씻고 손 세정제를 쓰는 것이 도움이 되느냐? 왜 도움이 되냐면 감기에 걸리게 되면 바이러스 진화는 맞아요. 바이러스를 못 죽이는 건 맞는데 바이러스랑 싸우고 있는 우리의 소중한 면역 체계가 기회 감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약해져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랑 싸우느라고 약해져 있는 우리의 면역 체계를 틈타서 다른 세균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잠깐만, 이상한데? 왜 동시에 두 가지 바이러스나 세균에 감염 못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못 돼요? 우리 몸엔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바이러스와 세균들이 있어요. 간첩과 김정은의 지시는 같이 돌아올 수 있어. 내가 뭐 잘못 알고 있는 건가? 그래서 왜 하나의 질병을 앓고 있으면 다른 질병이 침투하지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 정말? 합병증이라는 게 버젓이 있잖아요. 그래요? 왜 월드 Z인가? 그래가지고 왜 좀비 영화 보면은 왜 브래드 피트가 좀비들이 누굴 공격하지 않냐면은 어떤 질병에 걸린 애들을 공격하지 않는 거야. 다큐멘터리를 보고 얘기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영화를 너무 많이 봤어요. 이거 아니에요? 당연히 감염이 일어나죠. 기회 감염이 일어나요. 그래요? 몸이 약해져 있을 때, 면역 체계가 떨어져 있을 때 모든 병에 걸리잖아요. 심지어 암도 면역 체계가 떨어지면 암 걸린 것도 우리 면역 체계가
알아내거든요. 잡아낼 수 있지. 네. 잡아내고 그게 자살 명령을 내려요. 근데 물론 거기에 저항하는 게 암이 걸리는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기회 감염이 일어나는데 일단 몸이 약해져 있을 때 기회 감염을 줄이기 위해서 소독을 제대로 하는 게 좋죠. 안 그래도 감기 걸려서 골골거리고 있는데 그걸 뭐 더러운 거 입에 집어넣어갖고 또 세균 걸리고 그러면은 정말 급속도로 안 좋아지잖아요. 바이러스를 손세정제를 통해서 제거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죽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2차적인 약해진 면역력을 다른 세균이 침투하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뭐라 부른다고요? 뭘 뭐라고? 기회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이것도 돼요? 손을 세정함으로써 손에 만약에 다른 사람의 타액을 통해서 제 손에 택배 상자가 묻어 있어요. 손 씻는 걸로 택배 상자가 씻겨내갈 거의 수 있어요? 그거 굉장히 뭐 90% 이상을 제가 90% 그래? 이상. 중요한 거네 그러면. 그 예전에 신종플루 얘기를 할 때도 손을 많이 씻어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신종플루도 바이러스야? 바이러스예요. 인플루엔자가 다 바이러스군요. 네, 바이러스예요. 그런데 그 비누를 공공장소에서 이제 비누를 사용하게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 비누에 다른 사람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묻어있으면 어떡하냐 걱정을 하는데 비누는 어차피 하면서 우리가 비누를 묻히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비누를 묻힌 다음에 씻잖아요. 그 과정에서 99% 이상이 이제 또 씻겨 나가는 거죠. 그랬어?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지. 그러니까 비누에 택배 상자가 너무 많이 붙어 있는 거야. 그래서 비누를 웬만하면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바르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거를 물로 씻겨내니까. 잘 씻으면 되는구나. 네. 요즘엔 비누보다 다 세정제로 대체돼 있는 것 같아요. 짜는 거, 쭉 화장실에서. 짜는 거. 그렇구나. 비누 뭐 충분하죠. 어쨌든 박테리아를 우리가 제거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좀 들었어요. 네. 이제 바이러스를 이야기를 하자면 바이러스는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방법이 없어요. 실제로 아시클로버라고 하는 바이러스의 효과가 있는 약이 있어요. 항바이러스, 뭐 타미플루 들어보셨죠? 타미플루. 그거를 제외하고는 실제로 바이러스는 우리가 항생제 같은 게 없어요. 바이러스 아까 말한 것처럼 택배 상자란 말이야. 택배 상자를 직접 없애버릴 수 있는 게 없다. 아직까지는. 네, 맞아요. 왜냐면은 죽일 수가 없네. 왜냐면은 걔는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택배마다 뭐 디자인이 다 달라. 생각해보니까. 굶어 죽일 수도 없는 거고. 무력화만 시킬 수 있는 거죠. 감싸게끔 신체에서 그렇게 할 수만 있는 거. 그것도 그 택배에 맞는 걸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 우리가 알아서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러스는 우리가 하는 방법이 없어요. 실제로 그래서 감기 걸리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병원 가면 2주, 안 가면 14일. 들어보셨죠? 푹 쉬어야 된다고 해요. 병원 가면 2주 걸리고 낫는 데까지 안 가면 14일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병원에서 무슨 처방을 해주냐면 항생제도 처방 안 하고요. 당연히. 항생제 아까 말한 것처럼 예전에 막 한국에서 엄청나게 많이 해갖고 뭐 문제가 됐었는데 이제 기회감염을 막는다는 이유로 그 항생제가 이제 노약자분들한테 처방했는데 이제 외국에서는 그런 거 싫어하죠. 오남용이다. 항생제 남용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냐면 콧물이 너무 많이 나와. 그럼 콧물 그치는 약 주고요. 열이 너무 많이 나. 그럼 열 떨어뜨리는 해열제 주는 거예요. 바이러스는 약이 없어요. 증상을 막아주는 거를 대증 치료만 하게 돼요. 증상에 대응하는 치료만 해요. 설사가 심해가지고 복통 때문에 이제 병원에 가면 그만해. 이제 배를 낳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똥구멍을 꼬매주는 거군요. 그 말 할 줄 알았어요. 지사제, 그렇죠. 이제 비유를 한 거죠. 예. 그렇죠. 그러고 잘 버티고 푹 쉬고 있으면 우리의 면역 체계가 알아서 대응을 할 거다라고 보는 거죠. 감기는 다 바이러스네? 감기는 그렇습니다. 그 감기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러스가 엄청 많은 거구나. 그렇죠. 택배 상자가 수백만 가지가 공중에 계속 떠 있는 거네. 엄청나게 많죠. 그렇구만. 근데 그 바이러스를 크게 나누자면 DNA 바이러스와 RNA 바이러스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좀 중요하기 때문에 DNA 바이러스는 아까 말한 천연두 같은 거고요. DNA는 이중나선으로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해서 백업본이 하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의 유전자가 안정적이고 완전해요. 대신에 잘 변이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천연두는 퇴치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인플루엔자라고 하는 애들은 RNA 바이러스고 RNA 중에서도 단일 가닥이에요. RNA도 이중 가닥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얘는 단일 가닥이에요. 단일 가닥이라 보니까 변이가 심해요. 그럼 올해 유행했던 독감과 내년에 유행할 독감이 다른 거예요. 택배 박스가 계속 바뀌어. 박스가 맞아요. 내용물이 조금씩 바뀌면서 박스가 조금씩 계속 바뀌어요. 유행에 민감하구나. 그럼 우리가 이 박스에 맞는 항체를 만들어서 예를 들면 퇴치를 했어요. 쓸모없어져. 근데 그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 박스를 죽였던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면역이 있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내년에는 약간 다른 형태의 박스가 들어오면 그것도 무력화돼요. 그러니까 스팸 문자 문구가 계속 바뀌는구만. 조금씩 바뀌어. 걸러내질 못하는 거야. 적절하다. 맞다. 근데 대출을 막아놨더니 대점출 대샵출 이렇게.
야, 그러면 타메플루는 그러면 어떻게 바이러스를 억제시켜? 그건 몰라. 아, 그거는 어려워.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좀 예를 들어서 이따가 HIV 바이러스를 막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얘기를 할게요. 아, 네. 바이러스 자체가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독감 예방을 어떻게 하느냐를 물어볼 수 있잖아요. 독감 예방 주사가 가능하냐? 단적으로 말하자면 예방 주사는 불가능해요. 근데 올해 유행할 독감이 인플루엔자가 어떤 형태가 될 거라는 걸 예상할 수가 있어요. 그 예상이 맞으면, 그러니까 이거예요. 한 3-4가지 정도를 추려요. 아마 올해 전 세계적으로 이 독감이 유행할 것 같아. 스팸 문구 뭐 아니면 돈에. 네. 그거를 미리 50대 50이잖아. 50대 50까지 아니고 그 미리 이제 그거를 미리 공인을 한 다음에 확인한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백신을 만들자. 그래서 그 택배 상자에 맞는 백신을 만들어서 뿌리는 거예요. 그럼 예방 접종을 맞았을 때 정말 다행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게 유행하게 되면 예방접종을 맞은 사람 방지가 되고 만약에 재수없게도 그거랑 다른 게 유행하게 되면 속수무책인 거죠. 그러니까 백신은 가능하네요. 백신이 가능은 하죠. 근데 매번 형태가 달라진다는 게 문제예요. 근데 백신의 원리가 그거죠. 살짝 우리한테 그걸 걸리게 하는 거잖아요. 내용물 없는 박스 주는 거 아니야? 그것도 맞아요. 내용물 없는 박스를 주기도 하고 약화된 박스를 주기도 하고 아예 박스를 찢어 발긴 다음에 박스 조각만 주기도 해요. 이런 거 오면은 신고하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에 대응 아까 말했었던 것처럼 림프절에 가서 그거에 대응할 수 있는 찾는다고 했잖아요. 미리 활성화 시켜놓는 거예요. 너무 재밌다. 그냥 미리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현상수배 전단을 뿌리는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는 림프절에 몇 마리밖에 없었던 거를 미리 증폭해갖고 온몸에 포진을 시켜놓는 거예요. 그럼 걔가 들어오게 되면은 즉각적으로 오자마자 기다렸다 요놈 들어와 잡았다 요놈 해서 국정원으로.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인플루엔자라고 하는 거는 백신이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또 그 RNA 단일가닥 바이러스 중에 우리가 흥미로워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HIV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HIV 바이러스가 그 유명한 에이즈가 되는 거고요. 얘는 그 RNA이기 때문에 변이도 심한 데다가 또 하나가 있어요. 얘는 레트로 바이러스예요. 그게 뭐예요? RNA인데 RNA를 가지고 DNA를 만들 수가 있어요. 원래는 우리 몸은 DNA를 가지고 RNA를 만들고 그 RNA를 가지고 번역해서 단백질을 만들거든요. 근데 얘는 자기가 RNA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RNA를 주형으로 해서 DNA로 되돌릴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해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다가 그걸 살짝 껴넣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걔는 우리의 헬퍼 T셀 안에다가 우리 몸을 바꾸는 거네. 그렇죠. 정확히 말하자면 ATH셀을 감염시켜요. 다르게 말하자면 의사를 감염시켜요. 의사만 감염시키는 애가 에이즈예요. 백혈구? 백혈구 중에서 TH만. 무섭네요. TH2였을 거야 아마. 그러면은 걔를 감염시키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의사 수가 점점 줄어들어요. 자 생각을 해봐요. 우리 이 사회에서 의사가 점점 줄어들어서 다 없어졌어. 그러면은 우리 국민이 죽습니까? 안 죽죠. 의사가 죽는다고 우리 체계가 망가지는 거 아니야. 근데 대신에 병이 나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에이즈는 HIV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죽진 않아요. 근데 에이즈 때문에 면역력이 어마어마하게 줄어들게 되고, 정확히 말하자면 HIV 바이러스에 감염돼 갖고 면역력이 확 떨어져 있는 상태를 에이즈라고 불러요. 면역력이 줄어들어 있으니까, 면역 결핍이 됐으니까, 그 증상이 나타났으니까, 그때 아까 말한 다른 기회 감염으로 죽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완벽하게 그런 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완벽하게 다른 질병, 기회 감염을 배제시키면 차단할 수 있다면 영원히 건강하게 살겠네. 그럴 수 있겠죠. 무균실 같은 데서 갇혀가지고. 무균실도 그냥. 사실은 완벽하지는 않아요. 아니면 면역력이 정말 강해가지고 계속 바이러스가 주입돼도 전혀 문제가 안 생기고 원래 차단할 수 있는 너무 왕성한 면역 체계가 그러니까 실제로 에이즈 걸리고 안 죽는 거 꽤 오래 사는 사람들 많지 않나요? 안 죽는 사람은 없으니까. 거의 에이즈를 완치로 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걸린 다음에 한 20년, 30년 가까이 생존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한 40에 감염된다고 하면 60살까지 생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럼 이제 더 이상의 결국 돈에 놀린데 더 이상의 연구를 좀 안 하는 거지. 이 정도면 됐다. 20년, 30년 살았으면 됐지. 30년 살면 됐다. 그러면서 이제 처방을 어떻게 하냐면 이게 좀 재밌는데 레트로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역전사 효소라는 게 들어있는데 그 역전사 효소가 원래 우리 몸에 없어요. 필요가 없거든요. RNA가 DNA를 만들어낼 필요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초기에 썼던 것이 역전사 효소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역전사 효소를 무력화시키는 약을 복용을 시켰어요. 그러면 이제 HIV 바이러스가 왔고 역전사 효소를 무력화시키니까 활동을 못 하겠죠. 늘어나질 않겠지. 어차피 우리 몸에서는 그럴 게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한 변종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변종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냐, 칵테일 요법이라고 해갖고 HIV 바이러스의 전염을 막을 수 있는 약들을 3-4가지를 동시에 처방을 해요. 그래서 칵테일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먹게 되면 한 가지에 대한 변종이 나타날 가능성은 높아. 예를 들면 10%야. 근데 2개를 동시에 피할 수 있는 확률은 0.01밖에 안 되겠죠. 1%밖에 안 되겠죠. 곱하니까. 근데 그렇죠. 근데 한 3-4가지 정도를 복용을 하게 되면 그 HIV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그 3-4가지를 다 피하는 변종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 확률이 너무 낮은 거야. 그래서 지금은 그 칵테일 요법으로 인해서 실제로 생존율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렇구만. 메르스랑은 상관없지만 지금 이 바이러스의 어떤 대처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메르스도 사실 유사한 방법으로 진행이 되겠네요. 그 메르스는 이런 얘기들을 해요. 너무 과장돼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주장을 그냥 얘기할게요. 사실 독감이랑 다를 바가 없다. 조금 치사율이 높은 건데 기본적으로 노약자들한테는 위험하지만 젊은 사람은 그냥 독감이랑 똑같다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한편으로는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있다. 이건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주장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두 쪽을 다 들었고 이제 좀 의사 친구들한테도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말을 아낄게요. 잘 모르겠지만 조의해야 되는 건 맞죠.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북한의 소행이다. 나는 미국의 소행이다. 끝내야 돼.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아니야. 근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가 있냐면 기본적으로 바이러스성 질환이고 독감의 일종이라고 보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독감이라고 하는 거니까 바이러스 질환일 거고, 그렇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약이 있느냐, 약이 없다. 그럼 뭘 해야 되냐면 예방을 첫 번째로 해야겠죠. 손 잘 씻고 그 마스크 좀 쓰고. 왜냐면 다른 사람의 그 침에 묻어 있는 혹은 뭐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되는 거는 요즘 모르겠지만 변종이 나왔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이 얘기가 도니까 괴담이야. 거기 있으니까 그런 거를 막기 위해 마스크 쓰는 것들을 좋아요. 하면 좋겠죠, 당연히. 공중보건 철저히 하고 그것과 동시에 자기의 면역력을 높여서 만약에 균이 들어오더라도, 균이라고 하면 바이러스가 들어오더라도 우리의 면역이 걔를 제거할 수 있도록 너무 스트레스 안 받고 면역에 좋은 것들 뭐 홍삼을 먹든 뭐 유산균을 먹든, 유산균이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그런 것들을 평소에 먹었어야지 뭐 이제가 도움이 될까 모르겠지만 평소 건강 관리가 중요한 거다.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문제되는 게 너무 과장됐다라고 얘기도 많이 하는데 35번 환자에 대한 문제가 자꾸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는 어떤 측면의 언론에서는 그 35번 환자가 너무 돌아다닌 거에 대해서 도덕적 비난을 하는데 실제로는 비난받 들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는 언론도 있긴 한데, 그쵸. 어쨌든 그 35번 환자의 그 아내분은 안 걸렸던데? 그러니까 면역력이 있었던 거고. 있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정책적인 거를 비판하는 거는 우리가 다른 시간에 잡아서 할 만한 것 같아요. 과연 한번 접촉했다는 이유로 다른 병이랑 다르게 요 병만큼은 무조건 격리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생각할 만한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에이즈 환자들을 모조리 격리하지 않잖아요. 그건 인권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근데 얘는 지금 모르겠어요. 좀 말을 좀 아껴야 되는데. 거에 우리가 공포심이 크니까. 그런데 또 뭐가 있냐면 내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랑 한 번 잠깐 같은 공간 안에 있었어. 예를 들면 지금 최 사장이 있었어. 걸렸었어. 근데 내가 잠깐 같은 공간 안에 들어왔다 나왔다는 이유로 나를 격리를 시켜서 그 환자들이랑 같이 두게 되면 원래는 그냥 집에 있었으면 내가 안 걸릴 수 있었는데 격리됐기 때문에 내가 또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 격리가 막 섞어놓고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모아놓는 경우도 있었어요. 초반에는. 병원에다가 싹 다 모아놨었잖아. 근데 요즘은 또 다시 그냥 집안에서 알아서 자제하고 자가 격리해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최근 이제 서울시 정책 보니까 이제 개별적으로 좀 강제력을 갖고 알아서 나가지 말고. 아니 알아서가 아니라 강제력을 투입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이 방송이 나간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비판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는 따로 시간을 잡아서 해야 되는 거고 오늘은 우리가 그냥 생물학적인 이야기를 한 거로 봐야 돼요. 어쨌든 그럼 이거네. 박테리아 그리고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구분했고 메르스는 바이러스에 속하는 거네. 박테리아는 어떤 생물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이제 없애는 방법이 굉장히 수월했지만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물이라고 얘기하기 좀 어렵고 그런데 이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에이즈 얘기도 했지만 여러 가지로 우리 강구되고 있다라는 거지. 그렇죠. 막상 알고 나니까 그렇게 무섭진 않네. 예. 전 당신이 무섭습니다. 예. 뭐야? 시간이 많이 됐는데. 네. 일단 그래서 오늘 질병, 전염병 특집으로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분위기를 우울하게 만들어 놨더니
독실이가 희망을 줬습니다. 희망이라고요? 그래서 1부에서 강 선생님께서 우리 역사적 측면에서 전염병이 어떻게 돌았는가 네. 고대에서부터 중세까지 좀 말씀해 주셨고 2부에서 독실이가 생물학적 특성에 대해서 질병을 좀 다뤄주셨습니다. 오늘 정말 재밌었어요. 네. 각자 한 10초씩 마지막 얘기한 다음에 오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어떻게? 저 먼저 할게요. 예. 바이러스를 너무 안 미워했으면 좋겠는 게 바이러스는 스스로 뭐를 또 사용할 수가 있냐면 바이러스 사진을 봐도 되게 멋있어요. 제가 처음에 하지만 근데 아까 전에 독실이가 보고 있는 사진이 뭔가 이거 게임인가 해서 봤거든요. 네. 박테리오파지가 이제 되게 유명한 바이러스예요. 얘는 뭐 하냐면 박테리아를 감염시키기 때문에 박테리오파지라고 불러요. 예.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도 네. 자기들끼리가 아니 세균을 감염시키는 바이러스인 거예요. 그래서 요즘 어떻게들 생각하냐면 바이러스를 사용해서 세균을 퇴치하려는 시도들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혹은 암에 걸린 우리 세포만을 감염시키는 바이러스를 잘 개발하면 암 걸린 세포만을 갖다 죽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종류의 연구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립이네요, 중립. 그렇지. 택배는 중립인 거예요. 근데 이 바이러스 사진을 나중에 독실이가 갖고 있는 이게 뭐 어떤 사진인 거예요? 박테리오파지. 너무 유명한 사람들이 사진입니다. 또 찾아보실 얘는 것 같아요. 바이러스 중에 하나인 거죠. 그렇죠. 박테리아를 감염시키는 이상하게 생겼어. 외계인처럼 생겼어. 정말? 멋있잖아요. 이거 보면 너무 경이로웠던 게 이 너무 작거든요. 이 작은 아주 정밀한 분자 기계인 거예요. 이거는 이게 놀랍게 생겼어요. 다리가 5개가 달려 있어. 거신 6개인가? 6개요? 거신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막 걸어다녀. 아니 뭐지? 깜짝 놀래. 반하면 어떡해? 거신. 거신. 스타크래프트 나오는 로봇처럼 생겼어. 야 사진 좀 올려줘. 야 이거 뭐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 그래요? 너무 특이한데? 그 신의 어떤 인격체처럼 생겼네요. 신의 실존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긴 인격체가 있던가? 되시할 뻔했어요. 미친놈아. 아무거나 됐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저도 오늘 되게 저희가 긴급하게 이제 시에 맞게 주제로 해서 해주셨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저는 이제 이게 효과적인지 모르겠는데 정말 손발 씻는 거는 굉장히 효과가 크다고 보거든요. 저도 이제 일하면서 사람 접촉하는 게 많아가지고 저는 굉장히 자꾸 아파가지고 문제돼서 손발 씻는 걸 의식적으로 굉장히 많이 하는데 거의 뭐 2시간에 한 번씩 씻거든요. 발도 2시간에 한 번씩 씻으세요? 발은 안 닦으세요, 저 전 발도 닦아요, 실제로. 네, 화장실 같은 데 가서 닦는다고 자랑하는 세면대에다 올려놓고 진짜 이런 공중 화장실 가갖고? 네, 사람들을 놀리긴 네네. 오, 되게 특이하다. 근데 그러고 나서 감기에 거의 걸리지 않고 전혀 걸리지 않아요. 근데 감기 그러니까 너무 피곤해서 걸리는 병 말고는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손발 닦았더니. 네, 손발을 좀 많이 닦으시는 것도 만약에 뭐 정부에서 지침도 많이 내려주시겠지만 네. 언제나 전염병이 유행할 때는 무조건 첫 번째로 들어가는 것이 개인 위생 중에 하나가 손이랍시다. 왜냐하면 손으로 뭔가를 만진 다음에 그 음식물에 닿고 입에 들어가는 게 문제거든요. 네네. 발로 뭔가를 만지고 그걸 먹진 않거든요, 잘. 보통 먹지요, 발로. 그렇지. 발 다 빨잖아요. 네. 잠깐만, 이거 조심해. 발을 물어뜯는 걸 얘기하려고 했는데 지금 굉장히 이상하게 발을 빠시는군요. 발을 물어뜯는군요. 제가 몰랐는데. 부끄럽게도 아직까지 손을 물어뜯는 버릇이 있어서 예. 그걸 의도했는데 이상해졌어. 그건 되게 특이한 버릇이. 강 선생 어떠셨습니까? 저는 뭐 사실 아까 전염병이 무섭다 얘기했는데 사실 제가 진짜로 무서운 건 바이러스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무능과 부패. 이게 더 무서운 거였습니다. 갑자기 또 죽창되셨어요. 그래서 잠이 안 와요, 열받아가지고. 그래서 무능과 부패가 바이러스처럼 창궐하고 있는데 이 우리 사회의 바이러스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의 건전한 비판과 감시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필요합니다. 최후의 심판? 네, 죽창으로. 너도 한 방, 나도 한 방. 너 이제 정부의 대응 방식에 대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요즘 잠이 안 와. 강 선생님 하셨던 그 주제 아까 1부 했었던 거 들어보면 대응 방식이니 시민의식이니 다 필요 없고 일단 생각해야 돼. 다 죽는데. 알겠습니다. 네. 저도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나는 천재다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저희가 한번 이게 했다가 못했잖아요, 그죠? 네. 더 알차게 준비해가지고 이걸로 해주세요. 바이러스가 천재네. 안 돼.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핵도 없어. 나는 천재다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네.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